예. 아까 누가 저 장면에 왔다 하시던데 누가 그랬지? 기억력 진짜 좋으시네. 재작년에 왔나? 작년에 안 오셨어요? 작년에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 아니고 저작년에 2016년도 오신 것 같아요. 2016년도. 하여튼 기억력 좋으시네. 지금 내비가 길을 이상하게 가르쳐줘가지고요. 그냥 똑바로 가서 횡단보도 그냥 횡단 해가 차 넣으면 되는데 막 저 골프장 뒤로 해가 막 빙 돌아가 막 집은 가까운데 제가 늦었어요. 저는 요 바로 이웃 살아요. 상인 화성 파크들이 가깝죠. 뭐 잘 안 보이죠? 뭐 이건 뭐야 또? 이거 뭐 계속 이거 걸어놨더라? 학교에서 사진 학교 올라온 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계속 이게 있어. 아무 상관없어. 1년 내에 이거 붙여놔야 되는 거. 저는요, 뭐, 교육 관련 전공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교직에 오래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작년에 들으신 분들 가면 지금 3학년 엄마예요? 네. 그래. 이 초민이 학교인데, 그죠? 한 학년에 하나급 있더라? 네, 맞아요. 대구 시내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대구 시내에 있는 학교 치고 이렇게 한 학년에 하나급 있는 학교 거의 아무리 작아도 새 학급인데. 여기 행복학교예요? 네. 하도 학생들 안 오니까 행복학교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도 많이 주고 막 맞죠? 근데 진짜 사실은 그런 학교 좋은 학교예요. 너무 막 복잡하고 경쟁 치열하고요. 그러면 뭐 더 불안해지고 막 안 그래도 애 키우는 게 막 힘든데 저는 교육을 전공을 했거나 교직이 오래 있었다는 이런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동기가 뭔가 하면요. 우리 애가,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애가 4살쯤 됐을 때 갑자기 제 안에서 이상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라.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이놈은 내가 겪었던 나 시험을 안 겪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 여러분들도 있죠? 그래가지고 엄마도 어려운 형편에도 막 피아노 보내고 막 하잖아. 옛날에 피아노 막 치고 싶은 엄마들 보면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딸 나오면 피아노 보내고 이런다니까. 저도 우리 애가 4살이 됐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애기 때는 이런 생각이 없어서 관심도 없었어요. 엄마들은 뱃속에 있다가 자기가 나오니까 막 어릴 때부터 막 모성애가 생기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그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관계가 생기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저는 우리 애 가족병원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던 날도 전 축구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원망 듣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4살쯤 되니까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애가 막 꼬물꼬물 움직이고 뭐 기어다니고 뭐 이러니까 그 갑자기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아이는 겪지 않아야 할 텐데 이 생각이 막 들었어요. 제가 가장 그 당시에 뭐 지금은 뭐 제 인생에 충분히 감사하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 30대 초반의 저는 가장 아쉬웠던 게 뭔가 하면 제가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선한데 아버지가 폐병 환자였어요.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아주 뭐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라 폐결핵 뭐 이런 건 옛날에 폐병 이렇게 불렀죠. 맨날 피토하고 막 이랬어요. 그 시립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다가 그 당시 폐병약이 잘 안 들었거든요. 계속 왜 약 계속 먹으면 잘 안 듣잖아요. 내성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약이 계속 안 들으니까 병이 낫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가라더라고. 그래서 퇴근해가지고 할 수 없이 집에서 이제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사셨죠. 저 비산동 당탄세판에서 그 덕분에 이제 엄마가 대신 공장에 다녔어요. 우리 엄마는 평생을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하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자기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삼형제에게 모든 걸 걸었어요. 특히 우리 형에게. 형이 그때 초등학교 4학년
제가 1학년, 동생이 6살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서는 게요. 그날 밤에 엄마는 밤일 하러 갔어요. 당시에 2교대 했거든요. 선동장이 2교대 밤일 하러 출근하고 아빠는 밤에 이제 그 밥상 펴놓고 형을 열심히 돌렸어. 공부시켰어. 그리고 잠들었거든요. 근데 형이 새벽에 막 울면서 우리를 깨우더라고. 아빠 죽었다 하면서. 당가제빵이니까 바로 옆에 아빠 묘에서 이렇게 진짜 돌아가셨더라고요. 입 앞에 이렇게 거품이 나와 있고. 벌써 50년 지난 이야기인데 제가 아직도 막 어제처럼 눈에 서네요. 그날 이후로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워야 하니까 이제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겠죠. 근데 이것도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더 어려워져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친척집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군데 가요. 6군데. 우리 엄마가 뭐 복부인이라 가지고 6군데 옮겨다닌 게 아니고 형편이 안 돼가지고 친척집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졸업했죠. 우리 3형제 중에 중학교를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막 뭐 기술 배우고 뭐 이래가지고 공장에 다니면서 겨우 이제 검정고시에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또 대학 가서는 그때 영화 1987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학 다닐 때가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을 때 그때 학생들이 공부하면 미친놈이라 다 대모해야 돼.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못 뽑았거든요. 하여튼 웃기는 나라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직업운동권, 그 제 30대 초반까지 이제 직업운동권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 들어가서도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았는데 애를 보는 순간 제가 4살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쉬웠지 이런 생각. 그리고 그 살다 보면 왜 중요한 갈림길 있잖아요. 인생이 중요한 갈림길이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내게 조언해줄 멘토, 아버지, 길을 인도해줄 어른 이런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늘 있었는데 없었거든요. 형은 겨우 3살 터울 나잖아요. 그러니까 형도 잘 모르지 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내게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죠. 내가 중학교를 갔더라면 고등학교를 갔더라면 아니면 초등학교 때라도 안전되게 한 학교에서 꾸준히 다녔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를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이 아이는 저처럼 공부에 아쉽지 않도록 잘 키워야 돼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말했잖아요. 실제로 여보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당신이 하고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제가 4살짜리 아이를 뺏었다니까. 그 4살 때부터 제가 직접 키웠잖아요. 공부에 관한. 그게 어떻게 이제 짬밥이 쌓여가지고요. 큰 소리 치고 4살짜리 아이를 제가 이제 공부시키겠다고 뺏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아무 대책이 없었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들은 자기들끼리 막 어린이집에 유치원 보내고 나면 3, 4, 5 짝을 지어가지고 커피 마시고 막 이러면서 고학년 언니들한테 묻고 막 이러면서 정보를 주고 받잖아. 근데 저도 우리 아이가 학교 교사라 가지고 아침 일찍 출근하면 제가 노란 차 기다렸다가 우리 애를 태워보내고 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엄마들끼리 다급하죠? 엄마도 노란 차 떠나고 나면 다 그래가지고 언니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고 이래가지고 친해져가지고 묻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정보를 주고 받잖아. 아무도 저보고는 안 해가지고 저는 이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한계문 가면 대구 시내 제일 큰 서점에 뛰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제일 서점이 제일 컸어요. 제일 서점 육아콘에 가가지고 제가 닥치는데 육아서점을 다녔죠. 공부에 한 맺혔 했죠. 그래가지고 특히 제목에 영재라는 데 들어가는 것 같죠. 하고 서울대자 들어가는 것 같죠. 닥치는데 다 읽었다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도서관에 가서 주부생활, 여성동화, 우먼센스 이런 여성 잡지 있죠. 여성 잡지도 뒤에 보면 가끔씩 학력고사 전국 수석 어머니 수기 하면서 몇 쪽
기사 실린다니까 교육 섹션이 있어요. 그런 거 다 복사해다가 내가 읽어보고 막 이랬다니까. 애 잘 키우고 싶었어. 내가 너무 아쉬웠어. 그렇게 육아책을 막 하여튼 진짜 거짓말하면서 닥치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뭐 하나가 딱 손에 잡혔어요. 아,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다 알죠? 네. 알기는 뭐 머리는 알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 집도요. 내가 그걸 알았어?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공부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머리 좋아도 방치하면 심하이래. 아무 소용이 없대. 그죠? 근데 머리가 좀 부족해도 후천적으로 꾸준히 그죠?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대. 그래가지고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걸 딱 알았잖아요. 말을 잘 안 듣던데 이거. 근데 있잖아요. 참 운 좋게 우리 와이프가 그 당시에 월배해준 교사였는데 버스 타고 퇴근하고 서부정류장 옆을 지나가다가 서부정류장 근처에서 요 서점을 발견했잖아.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서. 지금은 망하고 없어요. 우리 애 4살 때. 지금 엄마도 어린이 전문 서점 가면 전부 뭐 전집 할인 매장 이런 거밖에 모르지. 여기도 보면 영남고등 내거리 수업 들어가면 어린이 서점 가면서 보면 전부 전집 매장이에요. 전집 매장. 제가 발견한 이 서점 전집 매장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대구에 4개, 5개밖에 없는 전문적으로 주옥 같은 어린이책 단행본을 모아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서점이었어요. 지금은 다 망하고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서점이 생기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처음부터 막 요즘은 도서점까지 하지만 처음에는요 인터넷 서점들이 할인을 막 했어요. 박리담에 이익을 조금 남기고 많이 파는 이런 전략을 써가지고 동네 골목서점 굉장히 어렵게 됐죠. 특히 어린이 책 시장에서는 또 동네마다 가면 교원이나 웅진 다니는 언니들이 있어. 그 언니들이 열심히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행본 어린이 서점이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다 망했는데 저 만천동에 가면 딱 하나 살아남았어요. 이게 이제 대구에서 가장 먼저 생긴 어린이 서점인데 그게 우리 아이 4살 때 생겼어요. 우리 와이프가 또 금방 발견했어. 1994년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와이프한테 끌려가지고 애하고 제가 끌려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좋은 어린이 책들이 쫙 전시되어 있는 거야. 뭐 좋은 책이 좋은 어린이 책이 어떤 건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 여기 있는 책 그냥 사면 돼. 그때 우리도 신혼초라 가지고 당간세방 살고 형편이 좋지도 않았어요. 근데 책이 너무 좋고 방금 제가 육아서적 읽으니까 책을 좋아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자발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이 서점을 다녔죠. 일주일에 한 번씩 4살 때부터 가면 그때 그림책 한 권에 5,000원 6,000원 이럴 때인데 갈 때마다 저는요 15권 정도 그림책을 샀어요.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읽어주고 다 읽고 나면 또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무슨 큰 뭐 천재지변이 없는 한 항상 갔어요.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이 15살이잖아요. 12년 동안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꼭 어린이 서점 안 다녀도 되죠. 요즘은요 우리나라가 선진화돼 가지고 학교 도서관에도 좋은 어린이책이 많이 있어요. 물론 아직 보니까 전집도 많은데 저는 전집 말고 좋은 어린이책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공도서관 우리 집 바로 옆에 달서 어린이 도서관 있어. 네. 또 우리 연구소 앞에 가면요 저기 진천동에 가면요 최근에 달서 가족문화센터라고 또 오픈했어. 그런데 보면 어린이 열람실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저처럼 돈 안 들여도 돼.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어린이 서점 어린이 학교 도서관 학교에서 가끔씩 가정통신문 오거든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집에서 학교 도서관에 채우게 책 한 권씩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딱 생각할 때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제일 버리고 싶은 짱구는 못 말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냈다니까. 그럼 그런 책을 학교 도서관에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은 쓰레기통 있죠, 쓰레기통. 그리고 공공도서관, 저는 남부도서관을 그때 많이 다녔는데 그죠? 남부도서관 어린이 열람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린이 서점을 다니면서 책을 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특히 이제 어리니까 그림책을 많이 읽어줘요. 저학년 때까지 그림책을 많이 읽어줘야 되는데 그림책을 자꾸 읽어주다 보니까 애가 뭐가 잘하는 게 보여.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고요. 신기하대?
이거 인증샷이에요, 인증샷. 우리 애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이었어요. 보통 어린이날 이랜드 놀러 가죠. 네. 아니면 경주 가거나 뭐 하여튼 이런 데 행사하고 이런 데 가잖아. 우리는 어린이날 어린 서점에 책 사러 갔다니까? 그랬더니 이 서점 쪽에서 어린이날 왔다고 가족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를 하는 거야. 이때는요, 디카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귀한 사진이라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있잖아. 쇼하지, 쇼. 평소에는 제가 미워가지고, 제가 성질이 좀 까칠한 B형이거든.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커피 터도록 하면요, 빨리 죽으라고 진하게 태워주는 거야. 근데 갑자기 가족 사진 찍어준다 하니까 막 다정한 척 어깨 손 얹고 막 애는 좀 팔린다고 고개 쳐박고 있고. 애가 이때쯤 되니까 막 어떤 데는 귀찮다고요. 어디서 안 하려고 찌라라고 막 이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서부정 옆에 가면 맥도날드 아니고 롯데리아 있어, 롯데리아.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요, 뭐 이빨 놓기나 말기나 콜라 막 사주고 막 햄버거 사주고 이래가 애 기분 좋게 해서 또 데리고 가고 그랬어. 근데 신기하게도 그죠? 저는 제일 꾸준히 읽으니까 정말 공부에 필요한 어떤 것이 자라는 게 보여. 너무 신기하네요. 그 몬테소리라고 알죠? 이탈리아 유명한 교육학자인데 마리아 몬테소리. 엄마들 몬테소리 음물하면 다 알더라. 이 몬테소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한 어린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한쪽만 너무 발달하면 안 되는데, 첫째가 신체 영역이죠. 건강. 그래서 어머니들 보면 왜 요즘 막 MSG 이런 거 안 쓰죠. 화학조미료 안 쓰잖아요. 또 GMO 조작식품 이런 거 피하고, 그죠? 유기농 먹거리 가능하면 찾고, 비싸서 그렇지. 이게 이제 건강을 위해 쓰죠. 이제 공부를 위해서는 인지 영역이 발달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서 영역이 안정돼야 되고, 요 세 가지 영역. 신체, 인지, 정서. 근데 이제 공부에 제일 필요한 요소가 인지 영역이라고 하죠. 인지 영역이라는 게 이런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힘, 사고력, 또 창의력, 독해력, 어휘력, 집중력,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라. 이게 안 잘하면요, 나중에 공부할 마음이 생겨도 책상에 못 앉아있어. 계속 냉장고 문 열러 나오고 있잖아요. 화장실 가다가 나오고 이러면. 어릴 때 이런 걸 잘하게 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자녀교육인 거야. 그죠?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잘하게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돌아다니는 거라. 경험을 많이 하는 거죠. 경험하면 쇠갯머리가 트인다죠. 우리 옛날 어른들 말로. 그래서 애들, 요즘 엄마들 보면 애들 데리고 체험학습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런 거 아주 잘하는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는 것도 자꾸 해봐야 하죠. 저는 지금도 세탁기 돌릴 줄 몰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우리 와이프 죽고 없으면 내가 하려는 건 모르지만, 그죠? 경험을 안 해보니까 두렵다니까, 세탁기에. 물은 어디로 붓고, 뭐, 세제는 어디다 붙이, 뭐 이런 거 잘 모른다니까. 네? 그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많이 해봤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ABC보다 더 쉽죠? 근데 저는 두렵다니까. 안 해봤어, 그래. 경험을 많이 하면 생각하는 힘이 자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어린데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간접 경험이 또 필요한 거야. 내가 직접 다 해보지 않더라도 다른 아이들의 경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간접 경험이라고 해요. 간접 경험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책 읽기예요. 그래서 책 읽기 중요한 거라. 책 읽기를 하면 생각하는 힘이 자라요. 왜냐하면 책은 좀 불편하거든. 책을 읽으면서요, 저자의 의도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행간에 숨은 뜻, 영어로 reading between the lines 해가지고 줄과 줄 사이에 어떤 뭐 풍자, 의미 이런 것도 숨어 있어요. 그 띄어읽기 해야 되고요. 배경 생각해야 되고요. 분위기 이런 거 살펴야 되고요. 그러니까 책 읽기는 아주 종합적인 작업이라. 이런 걸 하다 보면 생각하는 힘이 자라죠. 어떤 때는요, 책을 읽다가 자기 경험과 부딪혀. 그러면 책을 잠시 멈추고 회상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러죠. 이런 작업들이 뭔가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기가 가장 중요한 자녀교육이죠. 만화책은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이 읽지 말아가는 거라. 왠지 알아요? 만화책 학습만 하는, 너무 친절하거든. 말풍선, 막 익사스러운 동작, 낄낄거리는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너무 뭐 자세하게 묘사해놔가지고 애들이 머리 안 써도 그냥 낄낄낄 하다 보면 내용 파악이 다 돼.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전혀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학습만 일으키지 말라는 거야. 불친절한 책이 좋죠. 불친절한 책. 아이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책. 이런 책들 읽다 보면 뭐가 자란다니까. 생각하는 힘이 자라죠. 그 다음에 좋은 어린 책은 창의적이잖아요. 어떤 책은 전집은 보면 저기서 저기까지 똑같잖아. 색깔이 파스텔톤에 크기가 똑같고 이렇죠. 이런 거 말고, 그죠? 진짜 잘 만들어진 세계적인 그림책도 보면요, 크기가 다 달라. 일단 짜증난다니까. 제가 처음에 어린 서점에서 책을 그림책을 사는데, 어떤 책은 정말 기분 나쁘게 책꽂이에 안 꽂혀. 너무 넓적해가지고. 지금도 생각나요. 거인 사냥꾼을 조심하세요. 뭐 코끼리 형 봐봐. 이런 그림책들은 너무 커서 안 꽂힌다니까. 어떤 책은요, 납작해서 들어가긴 하는데 튀어나와 또 앞으로 길쭉하게. 문이 안 닫혀. 얼마나 신경질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그림책을 만드는 사용한 그 기법이 다 달라. 어떤 책은요, 유화, 어떤 책은 수채화, 어떤 책은 동양화, 어떤 책은 서양화, 이런 식으로. 어떤 책은요, 예를 들어서 무지개 물고기 같은 그림책 보면 홀로그램이라고 아주 바짝바짝 하는 거 이상하게 막 무지개 비늘, 그 물고기 비늘을 붙여놨죠.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책은 안에 막 이상한 뭐 앞치마 같은 게 들어있어. 요리책 같은 거 보면. 그리고 요즘 엄마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베키나라는 아줌마의 구름빵 있죠. 구름빵. 이런 그림책 보면 야는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이 아줌마는 미국 가가지고 유학해가지고요. 무슨 박종이 공인가를 배웠어. 그래가지고 사람을 종이로 만든다니까. 만든 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그 사진을 배경으로 사용해요. 베키나의 그림책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창의적인 경험을 쌓게 되는 거죠.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장정에 뭐 이런 거 말고요. 여기 잘 보이네요. 그런 거 똑같이 군대처럼 있잖아 말이에요. 색깔 똑같고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게 좋은 책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비유하자면 콩나물 자라는 거하고 있어요. 콩나물 키워봤는지 모르겠네. 콩나물 씨도 보면요, 밑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 위에서 물을 붓거든요.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 걱정 안 돼? 물부에 소용없을 낀데 하면서. 근데 콩나물이 자란다니까. 이상하죠. 우리 눈에는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콩나물 지가 자랄 만큼은 머금는다니까, 수분을. 우리 아이들이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요, 신기하게 이런 일이 벌어져. 엄마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저거 책 읽어가 뭐가 되겠노 하면서 막 저게 무슨 공부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엄마들 뭐라 해요? 책 그만 읽고 공부해라 한다니까. 책 읽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데 이게 깊은 신뢰가 부족해서 그렇죠. 이게 뭐야 이거? 뭐 어느 거 눌러야 돼요? 얘 눌러야 돼? 아니요 눌러야 돼 이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누가 거짓말해? 콩나물 자라듯이 뭐가 자란다니까. 괜히 또 띠가가지고 독활동을 생각하지 말고. 안 그래도 뚜껑 자주 열리는데 독활동 하면서까지 또 뚜껑 열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애 키우면 엄마들 뭐 화장하고 이쁘게 앉아있지만 집에 가서 애 키울 때 보면 정신병자들 전부 다. 맞죠? 중증 사이코잖아. 저도요, 애 키우면서 내가 애 키우면서 처음으로 내가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 저는 중증 충동 조절 장애 환자. 한번 특히 수학 공부 시킬 때 오답 나오고 하면 막 제가 차마 이 짧은 시간에 이 잘난 척,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겠죠. 공부에 한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몰라, 저보다 더 한 많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애 공부 정말 잘 시키고 싶었어요. 오죽하면 내가 4살 때부터 직접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뚜껑도 더 많이 열렸겠죠. 여러분들도 왜 저녁에 애 잡고 나면 너무 미안하고 자책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다음날 내가 꼭 정신과 가봐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애 키우면서 이렇게 발견되는 이 정신병은 정신과 가서 안 돼. 정신과 가서, 정신과 의사들 주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야기 들어주는 거, 환자들 이야기 들어주고, 그 다음에 딱 보고 상태가 좀 심하면 신경안정제, 아니면 항우울제, 이걸 처방해 주는 거라. 별거 없어. 자격증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이거 아이 키우면서 일어난 이
병은요, 이 원래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가 제대로 들어주면 이게 증세가 풀타임이라 해야 돼. 풀타임 사이코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 키우면서 일어나는 병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고요. 파트타임 사이코죠. 한 2시간 지나면 맨정신 다 돌아오거든. 꼭 약 안 먹어도. 그럼 막 수습해야 돼, 수습. 저도 우리 애 수학 공부 시키면서요.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오답 나오면 바로 차고 머리 쥐어박고 막 집중하라고. 그러면 아빠가 갑자기 버럭거리면서 머리 쥐박으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머리 쥐박았는데 애가 정신을 놔. 그러니까 막 눈동자 초점을 아빠를 못 쳐다보고 눈동자가 뺑뺑뺑 돌아간다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근데 이미 화는 났어. 조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병이지. 그럼 저는 더 열받으면 풀리던 문제집 뚫뚫 말아가 머리 좀 때리다가 또 내가 화가 더 복받치잖아요. 내 화에 내가 또 열받다니까. 별거 아닌 일에 또 미친놈 됐구나 싶으니까. 근데 수도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풀리던 문제집 몇 장 째가지고 쓰레기통 쳐박으면서 니 같은 놈은 공부할 자격도 없다 이 새끼야.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네. 아이고 그러고 나면 애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좀 맨정신 돌아오죠. 좀 있으면 그러면 급히 막 쓰레기통 다시 뒤져가지고 쬐던 거 꺼내가지고 펴고 붙이고 그 다음에 애 방에 가서 이제 물 끓고 비는 거야. 아까는 아빠가 미쳤는 것 같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아빠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말씀 듣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인간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아들을 하고. 여러분도 가죠? 우리 딸 사랑해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그런데 또 책이기 때문에 또 뚜껑 열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독활동 하면 안 돼. 책 읽고 나서 엄마들 불안하죠? 제대로 읽었는지 뭐 그죠? 건성건성 이런 거 같잖아? 그러니까 또 뛰다가 확인한다? 그래서 우회되는데 주인공은 뭐라 카드놓고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카드나 싸우라 카드나 하고 우리 안 읽었지. 그러니까 또 근데 엄마들은 바빠서 애들 읽는 책을 다 따라 읽을 수가 없어. 근데 뭐 확인은 해야 되지? 답답하죠? 그때 동네 언니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할 질문을 출판사에서 미리 만들어가지고 책 뒤에 붙여준다 하면서 참 좋은 책이다 하면서 또 꼬시죠? 그건 책이 아니고 교재 문제지 싸구려. 그럼 빨리 갖다 버려야 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이거 서울에 가면 교보문고 앞에 붙어있는 돌비석이에요. 책은 사람이 만들잖아? 근데 반대로요. 책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좋은 책을 잘 빌려다가 읽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책에 영향을 미쳐. 우리가 막 일일이 간섭하고 뭐 뭘 깨달았나 하고 뭐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런 건 전문가는 하는 거지. 독활동 뭐 이런 거. 우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괜히 하나 또 뚜껑 열리니까 안 그래도 애들한테 미안한데 애들은 또 얼마나 순진한지 또 어제 내가 그렇게 잡았는데도 내일 아침 되면 엄마 하고 막 맞죠? 애들도 다 알아. 엄마가 막 미안하다 하면서 막 우리 딸 사랑해 캐도 내일 아침에 내 깨울 때 또 고함 질 건데 다 알아. 애들이 너무 가난해서 고맙죠. 엄마 없으면 안 되니까. 저는 아이 데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요소들이 자라는 거라. 우리 애들이 커서 대학이나 사회가 직장이 우리 애들을 평가하잖아요.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거거든. 그런 게 잘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사교육 학습지도 한 번도 안 했어. 그래서 진짜 돈 안 들이고 지금 애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동네 영남고등학교 나왔어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 피아노도 안 다녔어.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도 안 다녔어요. 네. 거짓말해. 우리 집이 자고 있어 지금. 28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요. 해외기업에 취직해서 나갔다가 1년 만에 사표 내고 대학원 가겠다고 돌아왔어 며칠 전에. 일본 대기업 가서 도쿄에서 생활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얻은 장점, 어릴 때부터 책 많이 읽고 이래서 얻은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일본 가니까. 일본어로 살아야 되니까 일본어는 딸릴 거 아니에요. 일본어 원어민보다 아무리 일본어를 잘한다 해도 한국 사람보다 잘하는 거지. 일본 사람들하고는 잽이 안 되지. 메리트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로스쿨 가겠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자고 있다니까.
일본어 학원 지금 강의 들어가야 되는데 JLPT 일본어 능력 검정 시험 1급 지금 좀 며칠 있으면 치거든요. 로스쿨 가려면 이런 거 있으면 좋거든. 자기 소개서 같은 거 쓸 때. 근데 그죠? 뭐가 잘하니까 제가 안 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누구보다 공부에 아쉬운 사람인데 저는 정말 공부하고 싶었을 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짜 고생했거든요. 특히 수학 공부할 때. 검정고시 하는데요. 우리 형이 검정고시 하던 조그만 책이 집구석에 돌아다니더라고. 그걸 이렇게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검정고시 공부를 했는데 수학 공부하는데 갑자기 팔자가 이렇게 누워있어. 무한대 기호도 나중에 무한대 기호인 줄 안 건 몇 년 후고요. 팔자가 누워있어. 인쇄 잘못됐다. 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리고 시그마 기호 있죠. 이렇게. 시그마 보고 나 로봇 팔 부속인 줄 알았어. 그리고요. 지렁이가 한 마리 서 있어. 이렇게. 미분 접근할 때 뭐 엔테그라 하면서. 나 이런 거 하나도 몰랐거든.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나 학원 다니는 형편이 되나. 그래가지고 저는 실한데요. 그때 시립도서관 제가 달성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달성분관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했는데 하도 답답해가지고 일부러 그 당시에 대흥고등학교 그 동네에 있었어. 저 인쇄골 목이 서문시장 근처에. 그래가지고 대흥고등학교 애들이 딱 앉아있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 주위에 못하는 애들이 와서 자꾸 묻고 이러더라고. 수학이 정석해놓고. 근데 그걸 일부러 그 옆에 앉았잖아. 공부 잘하는 놈 옆에.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려요. 뭐 강태공이 낚싯대 들여놓고 물고기 입질하길 기다리는 것처럼 한참 기다리다 보면 그 학교 동료 중에 물으러 오는 애가 있어. 물으러 오면서 소곤소곤 설명하잖아. 그럼 저는 소모지 귀처럼 해가지고 뚝뚝뚝 하면서 있잖아요. 이래가 저걸 뭐라고 읽는지 이제. 그랬다니까. 그건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는 제가 겪었던 그 아쉬운 경험을 이렇게 겪게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거라. 저한테 조언한 사람들 많아요. 애 아깝다고 수성구로 가라. 뭐 수성 가면 셜대 학원 있다. 해서 뭐. 여도 있어요? 언제 분점 냈구나.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 좋은 학원이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 이런 걸 키워야 돼. 이건요 학교 기말고사로도 잘 드러나지 않아. 책을 많이 읽어서 생각이 깊은 건요 점점 자라면서 힘을 발휘한다 이거. 내가 그걸 보고 우리 아이가 또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사용되는 어휘를 보고. 왜냐면 동화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을 사용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흔적을 보고 제가 안심이 돼가지고 아무 사교육도 안 했어요. 그런 데 있잖아요. 어느 날 우리 애 6학년 때인데 우리 애는 여하고 좀 비슷한데 저 앞산 밑에 남구에 학원 하나도 없는 동네에 한 학급에 한 학년에 세 학급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남명초등학교라고. 근데 보낼 좋은 학원도 없어. 앞산 바로 밑에라고. 그래서 저하고 어린이집을 좀 다니고 물론 좀 고학년이 되어서는 수학 공부, 영어 공부를 제가 직접 시켰지만 어느 날 우리 애가 6학년이 됐는데 교육감님이 바뀌었어요. 그때 바뀐 교육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엔 창의력이었어. 지금 우동기 교육감님은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구 행복교육 해가지고 행복학교로 많이 지정하고 막 하죠. 근데 그 당시엔 창의력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육감님이 갑자기 제1회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하는 걸 열었어요. 그리고 각 학교 대표 한 명씩 보내래. 우리 애는 조그만 학교 다니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학교 대표가 됐어요. 그때 초등학교가 190개 있었는데 190개 학교에 6학년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들이 대표로 나왔겠죠. 우리 애도 이제 조그만 학교 대표가 돼가지고 대구교대에 갔어. 대구교대 교수님들이 출제한 8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테스트를 했다. 국어 2문제, 수학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이렇게 2문제씩. 근데 우리가 그 대회를 갔다 오더니 발표를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혹시 입상 못하면 저기 실망할 낀데 부모 마음에. 그래서 기대하지 말라고 자꾸 내가 설득을 했거든. 야야 하면서 우리는 당장 무슨 성적을 잘 받고 뭐 금방 지금 초등학교 때 1등하고 이걸 하려면 학습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빠가 네 학습지 안 시키고 책을 많이 읽히고 이런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길게 보고 나중에 수능 칠 때
전국 수석하자 하면서. 지금 뭐 입상 안 해도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는 콧방귀를 끼는 거라. 지가 갔다 오더니 감이 좋은가 봐. 그거 진짜 발표가 났잖아요. 우리 몇 등 했잖아요? 내가 1등 했으면 그때 책 내고 바로 내가 서울에 출시하러 올라가지. 예. 그때 각 학교 대표로 나온 애들이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어디 모여있는가 하면요,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있어요. 주말마다 대학 교수들하고 만나서 수학과학 배우는 애들이 있어. 걔들이 진짜 똑똑한 애들. 걔들이 다 학교 대표 나왔어. 그 우리가 그 위에 1등을 했어. 1등 한 명이 금메달 주는데, 대구에서 그때 제일 똑똑한 애가 있었는데 수학과학 천재라고 그러는데 걔도 2등 했어. 1등 못했어. 걔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저기 도원초등학교 나왔거든. 지금도 내 이름도 알아요. 걔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도원초등학교 도원중학교 나와서 부산에 처음 열린 한국과학영재학교라고 있어. 거기 갔다가 2년 만에 미국 갔잖아. 프린스턴이라고 유명한 데 갔어. 걔도 그때 2등 했다. 6학년 때. 1등 한 명이 금메달, 2, 3, 4등 3명에게 은메달, 5등에서 9등에게 동메달. 우리 애 5등 했잖아. 5등 동메달. 그래도 잘했잖아요. 아무 사교육도 없이 그냥 어린이집 다니면서 책을 읽었을 뿐인데 뭐가 잘하더라니까. 그때 국어 문제, 읽기 문제 어떤 게 나오냐? 뭐, 에이, 이거 뭐? 기들러가 편한데 뭐 찐득찐득한 게 막 붙는다. 그때 국어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지문 긴 걸 하나 주고 문제 한 문제 달랑 달렸는데 뭔가 하면 은행나무 이야기예요. 은행나무는 지구상에 2억 년 전에 출현해가지고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여러 대륙으로 번성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 근데 다른 것들은 출현했다가 멸종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쭉 주고, 은행나무가 우리 인류에게 주는 유익은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긴 지문을 주고 문제 딱 하나 있어요.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또 한 문제는 어떤 젊은 엄마 둘이서 갓난아기를 안고 왔어.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야. 그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롭다는 왕 솔로몬에게 이 두 아줌마가 찾아왔어. 그 솔로몬이 하다 안 돼가지고 애를 반토막씩 나눠 가지라 했어요. 그랬더니 친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반통을 왜 줍잖아. 그러니까 저 옆에 내 주라고 했어요. 양보했죠. 그 옆에 내는 뭐라 했어요? 예, 자기가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걸 억지로 주장하려니까 반통을 내작하면서.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내 인형 하면서 네가 가짜네 하면서 찾아줬대.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요즘 말로 하면 친자 확인 소송이다 이게. 이 긴 지문을 주고 문제 하나 딱 있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가려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런 거죠. 초등학생들한테. 그 다양하고 논리적으로 많이 쓰면 높은 점수를 받아. 그러니까 이건 사교육 받아도 될 일이 아니죠. 엄마들은 책 읽기를 통해서 이런 요소들이 잘하는 게 초등학교 때 할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뭐 걱정이 되니까 막 오만 이상한 학습지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어디 보내기 좋아하고 막. 초등학교 때 그건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니까. 내가 2년 전에도 이런 말 했죠. 근데 다 까먹었지. 저는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학교마다 내가 못되게 말하거든. 다시는 안 볼 거니까 내가 상처를 받기는 말이기는 내가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말하고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특히 저학년 때 학습지 하는 것처럼 짱구짓이 없어. 학습지는 주로 문제풀이 방식이죠. 문제를 풀어서 실력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풀이는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지 없는 실력을 잊게 하지는 못해. 어떻게 해요? 책을 자꾸 읽다 보면 생각하는 힘이 자라요. 이게 실력이라니까. 보이지 않는 실력. 여기에 대해서 좀 믿음이 필요한데 이번에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이랬다니까. 그때 보니까 쇼트트랙 보니까 쇼트트랙은 트랙이 짧잖아요.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빨리 승부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새가 빠지게 달리다가 건드리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막 넘어지고 막 이러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애도 넘어져가 500m에서 실격하고 이랬잖아. 최윤정인가?
근데 좀 길게 도는 스피드 스케이팅 봤어요? 걔들은 서서 날렸었어. 출발도 서서 하고. 그 중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 중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본 게 매스 스타트 하는 거. 봤죠? 네. 거기 보니까 그 우리나라 이승훈이 우승했잖아? 그하고 그 젊은 애 정재훈인가? 걔가 앞에서 겐세에 놓고 다른 애들 못 나오게. 그 종목에서요. 초반부터 반바퀴 이상 빨리 달리는 이상한 놈이 하나 있었어. 기억나요? 반바퀴를 계속 먼저 돌았다니까? 그게 왜 된 줄 알아요? 다 추월 당했지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엄마들이 꼭 글마처럼 미리 반바퀴 먼저 달리는 옆에 애들이 동네마다 있어. 뭐 시합까지 시키고 이래가 똑똑하다고 막 지가 불안하니까 더 빨리 달린 거야. 일마도 지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이 뒤에 오고 있으니까 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가 반바퀴라도 빨리 달려보고 싶은 거라. 근데 이건 체력이 긴 데 있기 때문에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미리 반바퀴 빨리 달리다 지치는 거죠. 애 키우는 게 이거하고 비슷하다니까? 동네마다 있잖아요. 꼭 먼저 달리는 옆에 애들이 있어. 애 빡시게 돌려가지고 막 기말고사에서 좀 덜 틀리고 막 그러면 또 자랑질 한다? 전화 돌려가지고 뭐 우리 애는 올백이야 하면서 내가 그래 물어봤잖아. 올백 하면서 몇 과목인데 하니까 2과목. 옛날에 우리 애 때 올백 하면 9과목이라 9과목. 뭐 초등 9학년 되면 9과목이잖아. 근데 2학년 들어보니까 2과목 하더라고. 근데도 너무 기쁘겠지. 기쁘니까 가겠지. 근데요. 초등학교 때 올백 맞는 집 구석치고 나중에 서울에 대학 가는 애들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나중에 지쳐가지고 다 퍼진다니까? 이게 운동하고 비슷해요. 저는 맹세코 말해. 지금까지 내가 올백 엄마들 많이 봤거든. 근데 공부 방식이 다 그래. 올백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빡시게 돌려야 돼. 빡시게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보고 뭐가 잘하는 걸 못하는 거라. 지금 당장 현찰이 막 중요하니까. 그래서 문제풀이 시키고 문방구 뛰어가가지고 두산동화 천재해법 뭐 디딤돌 이런 거 사다 풀리고 이래야지 이제 한 개라도 덜 틀리거든. 그래서 엄마들이 길게 보고 그죠?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할 동기가 생겼을 때 막 힘있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어떤 힘을 길러줘야 돼. 그 힘이 뭐예요? 아까 말한 요소들, 인지능력, 인지영역의 여러 요소들. 근데 엄마들이 체육기가 중요한 줄 다 아는데 그래 안 살아. 왜 그런지 알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내가 그 원인을 밝혀주려고. 아니 애들이 커서 수능 치러 가봐요. 국어시험 첫 시간이거든? 19살짜리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긴장되는 시험이야. 국어시험이 첫 교시인데요. 8절제로 16쪽이 문제로 주어져. 듣기평가 앞에 조금 빼고 나면. 그죠? 우리말이잖아? 어릴 때 체육기가 중요하다고 엄마들 다 알았다니까? 근데 그 애들 그거 수능 치러 가면 시간이 다 부족해. 이상하죠? 체육기가 중요하다고 다 알더라고? 유아기 때 푸르미닷컴 안 가본 엄마들이 없고 있잖아. 교원, 농진, 전집 안 사는 엄마들이 없고 막 이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부족해. 30명이 한 교실 시험 치잖아요. 한 교실에 한두 명만 겨우 시간 내 문제 풀어. 그리고 OMR 카드에 옮겨 적고 가져가 수험표 뒷면에 정답도 적고 이래야죠. 가채점 하려고. 이게 정상적인데 그 한 교실에 그런 놈이 한두 놈밖에 없어. 감독들가 보면. 나머지 다 시간 부족해. 근데 우리말로 된 이 시험이잖아. 국어가.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지도 못해. 수학 같은 건요 아무 쳐봐도 모르니까 엎어놓고 자잖아. 그래도 양심이 안 찔려. 근데 국어는 이게 양심이 찔려가지고 더군다나 첫 시험인데 못 잔다니까. 그래서 끝까지 읽고 막 근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7문제씩 찍고 막 이러잖아. 비극이죠. 이 아이들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고1로 내려왔어요. 고1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고등학교 딱 가면요 체육 시간 없어요.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고등학교 때 뭐 해야 돼요? 수학 공부해야 돼. 수학 공부. 우리 애 영남고등에 갔잖아요. 영남고등 1학년에 우리 애 동기가 610명이었어. 610명 중에 공부 잘하는 놈도 50명을 뽑아가지고 특설반에 집어넣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심자라는 걸 시켜. 심자. 야자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심자는 9시부터 11시까지. 심자반에 성적순으로요 독서대 하나씩 쫙 주고 딱 일제. 우리가 하는 말이 딱 가보니까 9시 딱 되니까 일제히 가방에서 다 꺼내는 책이 똑같더래. 뭐 수학이 적었어요. 고등학교 가서요 좋은 데 가려면 수학을 해야 돼. 자기 공부 시간의 50% 이상을 수학 공부해야 돼요. 30%를 영어 공부해야 돼. 나머지 1, 20%를 뭐예요? 사탕, 과탕. 그러니까 체육 시간 따로 없어. 늦었어.
그럼 언제 이거예요? 중학교 때 가야 되죠. 근데 중학교 때 엄마들이 말을 듣나? 사춘기인데? 중학교 때는요, 애들 말 안 들어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보면. 그 문 쾅 닫고 들어가면요, 연습극이 나오죠. 그 앞에서 엄마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쓰러진다니까. 저도 중학생 되니까 애 안 맞고 있더라고. 내가 막 한 대 확 패니까 턱 막아. 그 이 새끼 하면서 이쪽으로 또 패니까 탁 막아, 양쪽으로. 네가 지금 아빠한테 반항하나 하면서 안 논다 하면서 막 팔을 흔드니까 애가 왜 미국 경찰이 범인 잡을 때 있잖아요. 딱 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저보고 뭐라 하잖아요.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 정신 차려 하면서. 그리고 중학생들 안 맞고 있다니까. 늦었죠. 그래서 저 유명한 범어동 엄마들은 애들한테 협상하는 거라. 휴대폰 요금만 내준다니까. 엄마 시킨 대로 하면 내주고. 그래가 애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범어동 뒷골목에 가면 국어 논술 전문하고 있어. 근데 아마 전문가들이 권하는 책을 한 달에 한 권에 읽겠지 하고 보낸다니까. 비싼 돈 주고. 근데 간 애들이 뭐 해요? 거기서 멍 때리는 기술 배운다냐.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습관이 안 되는데 책 읽겠어요? 요즘 스마트폰 게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늦었다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엄마들은 전기세 내고 애들은 멍 때리는 기술 배우고.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내려왔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그래도 엄마 말 좀 들어. 겁주고 이러면. 엄마들이 또 거품 물고 뭐 뚜껑 열려가지고 막 하면. 애들이 마지못해서 책 읽는 척 해. 근데 애들 들고 있는 책 보면 전부 Y 들고 있어. 네, 만화책 다 들고 있어. 이거 시대별로, 요즘 애들은 Y지만 그전에는요, 뭐지, 마법천자만 들고 있었고, 또 그전에는 그리스 로마 신을 들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5년마다 만화책, 유행하는 만화책이 바뀌어. 아까 캤죠? 만화책은 낄낄거리다 보면 내용 파악은 쉬운데, 생각하는 힘이 잘하진 않아. 이 비극이죠, 비극. 근데 엄마들은 모르니까 만화책에다 들고 있으면 그래도 속이 좀 편하죠. 근데 사실은 불안하죠? 이런 엄마들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고학년 때 할 수 없이 책은 안 읽고 하니까 어디 보낸다니까 또. 주니어 플라톤, 뭐 한우리 독서논술, 또 뭐 있더라, 웅진 북클럽,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보내고 있죠. 이미 책 안 읽는 놈을 그런 거 보낸다고 되나? 막 그거 가도 또 문제 푼다? 아니 책 읽으러 보냈는데 거기서 교재에다 대고 문제 풀잖아요. 학습지처럼. 그리고 그런 거 뭐 가오면 엄마들 좀 뭐 뿌듯하고. 참 답답할 노릇이죠. 이 꼬마들이 저학년 때 뭐 했어요? 책 안 읽죠. 유아기 때는 분명히 자기 전에 엄마들한테 책 읽으라고 들고 오던 것들이 학교만 들어가면 책을 안 읽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엄마들 불안하니까 하는 게 결국 뭐 학습지 하는 거지 뭐. 눈높이 국어 뭐. 어떤 엄마들 또 부지런하게 장원 한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캣조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게. 초등 저학년 때 다리 힘을 길러줘야 돼. 나중에 열심히 달릴 수 있게. 안 그러면 아까 그 반바퀴 먼저 뛰던 놈처럼 나중에 힘 딸려가지고 다 포기한다니까. 초등학교 때 성적이 반짝 잘 나오는 거 이거 별 소용없어요. 물론 한 10만 명에 한 명씩, 그죠? 성적도 잘 나오고 책도 좋아하는 놈이 있어. 근데 몇 명에 한 명? 10만 명에 한 명. 수성구 가면 경신이나 대준 이런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들 뭐 그런 애 있어요. 그죠? 책도 많이 읽어서 수능도 잘 치고 학교 성적 내신도 좋고 이런 애들 있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안하니까 학습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지 모르겠고 이러니까. 근데 이런 엄마들이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유아기 때 동네 언니들한테 꼬시켜가지고 이상한 책 읽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언니들 따라서 교육받으러 가죠? 교육받으러 가면 협박을 막 해. 똑똑히 질락하면 0시부터 20까지 잘 관찰. 20부터 40까지 세계 문화, 뭐, 개사고 막. 아이, 씨, 욕 나올까. 아니, 2세에서 40짜리가 세계 문화를 어떻게 읽어? 이거 말이 돼? 세계 명작 이런 게, 아니, 4살짜리를 위한 세계 명작이 어느 세계에 있어? 없어요. 전부 청소년을 위한 책이지. 헨젤과 그레텔, 뭐, 개사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내용은 앙상하게 다, 감동이나 재미는 다 제거하고, 줄거리만 몇 개 남겨가지고. 그죠? 명작 전집 하면서 만들고 그것도 성우가 더빙 해가지고 CD 틀어놓고 엄마들 좋아가지고 어우 답답하네. 배가 왜 이래 아프지? 이게 우리나라 유명한 메이저 전집 출판사의
언니들 따라가면 이렇게 딱 협박한다니까. 내가 지는 거 아니고요. 그대로 하는 걸 말하는 거라. 그럼 또 사야 되지? 적금 깨야 되잖아. 그래가지고요, 형편 좀 되면 집집마다 다 이래 막. 내가 어떤 집을 몰래 찍었는데 아줌마들이, 엄마들이 대부분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선생님 언제 우리 집 찍어갔어요? 하면서. 그게 또 귀신같이 한다. 저건 우리 집 있는 거고 저건 없는 거고 뭐 저건 프레벨 거고 저거는 뭐 따로올 거고 계산해서 막. 전집이 왜 나쁜가 하면요, 물론 가끔 거기도 창작 있기는 하지. 조금 있는데 대부분의 전집은 다 지식이에요. 지식. 책 읽기는 지식을 만나면 안 돼. 옛날에는 한 어린이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괜히 똑똑하다는 소리 했죠.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식은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식은 똑같이 제공된다. 아까 했죠. 지문을 통해서 은행나무의 유익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네 생각을 묻는 거라. 요즘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다 똑같이 제공된다니까.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창의적인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가,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책의 맛을 모르지. 책의 맛을 모르면 초등 들어가면 책 안 읽는 거라. 게임 있지 뭐. 저는 실제로 어린이서점 다닐 때 제가 그 어린이서점이 최고 단골이었으니까 저한테 상담도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하루는 대진초등학교, 저 수목원 옆에 대진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엄마와 같이 책을 사러 왔는데 이 엄마가 저한테 하는 거라. 선생님 자 이상해요. 하면서 왜요? 하니까 책 다 읽지도 않고 또 책 사러 갔대. 애가 하도 쫄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보니까 진짜로 지가 읽던 책을 10쪽에서 20쪽 남았는데 책 날개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 보호하고 안 읽고 왔어. 근데 니 왜 이거 읽다 말고 책 사러 왔노?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남자인데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끝날까봐 아쉬워서 못 읽겠어요. 이렇게 한다. 이런 애는요 책의 맛을 알고 있는 거죠. 신기하더라고. 그게 잘 자라가지고 대진초등학교, 대진중학교 나와서 대구과학고등학교 나와서 지금 카이스트 4학년. 얘가 어린이서점에서 산 책을 우리 연구소에 다 기증하고 왔어. 이렇게 책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책의 맛을 알려면요, 흥미진진하거나 뭐 재밌거나 아니면 감동적이거나 이래야 돼. 애들 말로 하면 짠하거나 나 엄마 슬퍼서 이거 못 읽겠어 이런 거 있죠. 그건 애들이 뭔가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거든. 너무 슬퍼서 자기로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책이 주는 어떤 맛을 경험해야 돼. 엄마들이 연속극이 주는 맛을 경험하잖아. 그럼 매일 연속극 봐야 되죠. 최근에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어떤 70대 할머니가 뭐 정머시기를 그리 보고 싶다나? 국민연하남 하면서 뭐 정혜인 거예요. 맛있는 거 사주는 뭐 예쁜 누나인가 뭐. 그 상대역이 누구더라? 손혜진요? 그 지가 손혜진 줄 알고 이렇게 그죠? 좋은 어린이 책은요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 같아야 돼. 그죠? 그래야지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연속극 좋아하는 이거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아기 때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전집 중심의 책 읽기를 하잖아요.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잖아요. 그럼 책의 맛을 몰라.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오면 이미 늦었어.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원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 책을 빌려서 많이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맛을 경험할 수 있게. 아, 책이 참 재밌네? 이런. 그리고 엄마의 따뜻함이 느껴지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상하게 책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근데 지식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면 애들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유아기 때야 뭐 시킨 대로 하지만 유아기 때는 왜 처음에 보드북 한 페이지 넘기면서 한 페이지에 그림 하나씩 그려져 있잖아. 뭐 자동차 그림, 과일 그림, 뭐 동물 그림 이런 거. 그거 다 지식이죠. 처음에는 그게 호기심 있지만 이제 커갈수록 지식을 집어넣는 것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지식은 네이버나 구글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그래서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안 되고 책의 맛을 알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전에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어? 전 유튜브 깜짝 놀래가지고요. 애들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가지고 일부러 삽입했는데 재작년에 올 때 이거 없었죠? PPT 새로 다 만들었잖아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있잖아요. 공부에 한 맺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켜 공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나빠지죠? 맞죠? 또 관계 나빠지니까 동네 언니들이 뭐라고 코치해요? 네가 괜히 붙들고 있다 관계 나빠지니까 빨리 어디 보내라. 근데 어디 보내면 관계 좋아져? 안 좋아져요. 속으면 안 돼. 언니도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아이를 잡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실패도 많이 했다 했죠. 뚜껑 자주 열리고 그때마다 내가 아이한테 가서 빌었어요. 진짜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또 다시 추스리고 또 한 걸음씩 아이와 함께 걷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죠. 저는 정말 아이가 이 어릴 때 있잖아요. 애를 재우잖아. 엄마 아빠가 애 방에 들어가서 재워요. 잠들었다 싶으면 우리 와이프는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된다고 바로 지방에 자러 가더라. 나는 자러 못 가. 5분 후에 다시 들어가. 혹시 이불 차냈는가 싶어서. 그리고 우리 애는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 가지수건으로 땀 닦아주고. 어떤 때는 꿈을 꿔요. 악몽을. 애가 작아가지고 힘센 애들한테 맨날 괴롭힌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내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아이를 돕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척집 원쳐 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 학교 생활 자체가 저는 지옥 같았어요. 돌봐주는 어른 없이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걸 겪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마음이 너무 그런데 아이가 너무 귀하고 자랑스럽고 저는 우리 영남고등학교 다닐 때 싫어한데 영남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것만 해도 내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학교를 못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내 디카 들고 사진 찍으려고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거. 이 새끼 이건 근데 뭐 초상권 치면이 찌라리 상해서 한 번도 안 찍어줬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지 부모 마음. 근데 이상하게 공부만 시키면 이 마음이 간 데가 없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뭐 잡듯이 잡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애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기장에다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어. 그것도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와이프가 보고 또 그걸 내한테 켜준다? 내 마음 아프라고. 우리가 자칫했으면 저 같은 성질의 아빠를 만나가지고 공부등산에 잘못하면 자살했을지도 몰라. 근데 있잖아요. 신기한 것이 아까 몬테소리가 뭐라 했어요? 인지 영역, 정서 영역이 균형감 있게 자라야 돼.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공부 잘하지만 불안한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정신병자들 많아요. 우울증 이런 거. 공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 포기한 애들은 밝다니까. 맨날 운동장에 뛰어놀고 막 축구하고 막 건강하고 밝은데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꼭 우울증이 있다니까. 이상하죠. 근데 저는 참 다행인 것이 어릴 때 어린이 서점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맨날 샀다 했잖아요. 그림책을. 그걸 가지고 애하고 맨날 읽었어. 읽어주다 보면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 어린 시절하고 겹쳐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어린이책을 읽어주는데 어떻게 내가 위로를 받아? 그런 책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제 마음을 담을 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 성질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 책 읽기라는 이 일을 통해서 제 마음이 자꾸 이렇게 아이한테 흘러가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아이가 비교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거지. 제가 공부할 때는 애가 정서적으로 불안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도 자랐죠. 아이와 함께 자라고 철도 들고 저도 성숙해가고 이러면서 그죠? 정말 중요한 그게 뭔가 이런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책을 읽어주면서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생각나는 책들 많아요. 그러면 아이는 멀뚱멀뚱해가지고 막 아빠 그래 슬프나 하고 저는 특히 애한테 아빠의 죽음에 관한 책 많이 읽어줬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혹시 일찍 죽을까 싶어요. 내 없이도 잘 살라고 맨날 아빠의 죽음에 관한 책 그거 읽어주다가 막 서름에 복받쳐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럼 애도 울고 막 있잖아요. 하루는 우리 아빠가 설거지 하다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애하고 자기 남편하고 같이 울고 있으니까 둘이 또 싸웠나 싶어가지고 뛰어오더라고.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가 책 읽다가 감동받아서 울거든. 남편도 울고 애도 울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 장면을 보고 또 감동받아가지고 같이 울고 막 이런 적도 있고요.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난 왕따 이야기 내 짝꿍 최연대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읽을 때마다 나는 그 왕따 당하는 엄마 죽고 나서 혼자 외롭게 돌봐주는 사람 없이 학교 생활하는 영대라는 꼬마가 있는데 이 꼬마를 보면 꼭 내하고 똑같아. 어릴 때 제가 서울에 친척집에 가가지고 돌봐주는 사람 없이 학교 생활하던 그 책 읽을 때마다 내가 울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연구소 애들도 책 안 읽으려고 하는 애들 오면 내가 이렇게 옆에 앉혀놓고 그 책 읽어주거든. 그러다가 제가 막 또 막 울면 애들 눈물 뚱글뚱 해가지고 선생님 왜 울어요? 하고 좋은 어느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상하게 안정이 된다. 마음이 자꾸 솟아나오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맨정신일 때 애들한테 절대로 사랑한다는 말 못하죠. 여러분들 맨정신일 때 뭐 해요? 전부 명령, 지시, 확인. 가방 챙겼나? 할 일 했나? 뭐 네? 지시, 명령, 확인. 잘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질책, 비난. 나중에 열받으면 저주까지. 우리가 애들한테 하는 말은 이 6마디라니까. 다 하루 종일 하는 말.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 진짜로. 영양가 있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아이들 너무 소중하잖아? 근데 일상을 살 때 이상하게 이렇게 흘러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에 아까 인지 능력의 발달에도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안정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데도 이 좋은 어린이책이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왜? 우리가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최숙희라는 우리나라 작가가 쓴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그죠? 제가 뭐 저작권 때문에 다 가지고 오지 못했고 하루는 엄마가 컨디션이 좋았나 봐. 그래서 애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켜줬다. 근데 애들 짜장면 먹으면 다 어떻게 해요? 썩고 흘리고 묻히고 막 하죠. 그러면 시켜주지 말든지 그게 싫으면. 여기도 애가 막 짜장면 너무 좋아가지고 식탁에 흘리고 썩고 막 흘리고 근데 엄마는 벌써 열받아가지고 요 엄마 팔꿈치 각도 보여요 저? 팔 올라간 각도가 벌써 열받은 각도잖아. 그래가지고 고함을 빠르게 질렀겠지. 빨리 목욕탕 들어가서 씻으라고 고함을 질렀겠지. 애가 그래서 목욕탕 들어갔어. 목욕탕 들어가서 또 뭐 그 뭐지? 거품 이런 거 짜다 보면 또 많이 짜고 막 이러잖아. 많이 짠 김에 뭐 거품 많이 나오는 김에 신나가지고 막 놀고 있어. 목욕탕 청소도 하고 엄마한테 엄마 하는 거 본 게 있어가지고 엄마는 빨리 씻고 나오려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답답해가지고 목욕탕 문을 확 열고 들어가 보니까 목욕탕 완전 개판돼 있어. 그래가 드디어 이제 머리 쥐뜯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제발 좀 속쓰기 심하고 얌전하게 놀라고 했겠지. 그래가지고 얌전하게 논다고 이제 그림 그린다고 한 게 애들은 막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잖아요. 우리 연구소 꼬마들도 보면 제 방에는 큰 칠판이 있는데 거기 뭐 그림 그리거나 낙서하기 시작하면 정말 얼마나 창의적인지 그거 확 채운다니까 그림으로. 얘도 창의력이 너무 뛰어난가 봐. 그래가지고 온 뭐 넓은 공간만 있으면 다 그림을 그렸네. 드디어 이제 엄마가 뚜껑 열려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막 저주하기 시작하는 게 입에서 폭탄 투하되고 있죠. 애가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우리 엄마는 사사건건질하네 하면서 내가 뭘 해도 뭐라카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죠? 애들이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지.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찌랄한다니까. 우리 꼬마들이 예를 들어서 동화에서 이런 책을 빌려서 딱 만나서 엄마가 읽어주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우리 집하고 똑같네. 이게 그 유명한 동일시라는 거예요. 동일시. 연속구의 주인공과 내가 동일시가 될 재미가 있거든. 책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어린이책이란 우리 아이들이 자기와 동일시 돼야 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같아야 돼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요. 동일시, 그 다음에 정화, 자기 정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왜 주인공이 속상할 때 나도 속상해서 울고 주인공이 또 위로를 받을 때 나도 위로를 받고 이런 과정. 이게 자기 내면이 깨끗해지는 경험이죠. 우리 아이들도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도 받고 속상한 일도 있고 이런데 그죠? 이런 좋은 어린이책을 읽다 보면 주인공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주인공이 속상할 때 나도 속상하고 주인공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자, 엄마가 하도 찌랄하니까 애가 점점 작아진다? 우리말로 하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 작가는 아이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절묘하게 묘사를 했어요. 점점 작아지고 있어. 나중에는 애가 안 보여요. 너무 작아졌어. 우리도 왜 뚜껑 열렸을 때 애가 눈이 안 보이잖아. 애가 뭐
마음이 상하기나 말기나 막 똑같죠? 근데 이 아줌마도 그제서야 한 2시간쯤 흘렀나 봐. 맨정신 돌아왔지. 애가 안 보이네? 큰일 났죠, 이제. 막 애 찾으러 다니는 거야. 여러분들 해봤는지 모르겠네. 저는 대문 밖에 한 번 내쫓은 적이 있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대문 밖에 내쫓으면 아빠가 화났다는 뜻이잖아? 그럼 잘못하고 싹싹 빌어야지. 안 빌고 나간다? 대문 밖으로? 아니, 5분 있다가 내가 불안해가지고 창문으로 대문 밖에 보니까 애가 없어. 그럼 급 불안해지죠. 애가 진짜 뭐 다른 생각했나 싶어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고 그러죠. 이 아줌마도 지금 막 놀래가지고 애가 안 보이니까 온 동네 울며불며 찾으러 다녀. 이 그림을 다 가져오지 못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애는 너무 작아져서 엄마 치마 밑에서 울다가 잠들었어. 근데 자다 보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자기 찾으러 다니네. 그때 뭘 느끼겠어요? 우리 엄마 친엄마 맞는갑다 하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갑다 이걸 느끼는 거죠. 아까 혼내고 사사건건 찌랄할 때는 속상해가지고 그죠? 우리 엄마 맞나 이 생각이 들다가 이제 막 자기 없어졌다고 울면서 찾으러 다니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다시 만났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녁마다 하는 짓 있죠. 끌안고 우리 딸 사랑해 하고 막 이런 책을 딱 덮고 나면요 애들이 뭘 하나 깨닫는다니까. 뭘 깨닫겠어요? 우리 엄마가 아까 내한테 막 화도 내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갑다 이걸 깨닫죠. 이게 영어로 인사이트, 통찰. 어떤 책을 읽고 나면 이렇게 저절로 깨달아. 우리가 막 안 가르쳐줘도 돼.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런 책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을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엄마의 마음이 전해지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책을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나도 책을 좋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는 캬바레 다니면서 애 보고 책 읽으라고 하면 책 읽겠어요? 우리 애도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어릴 때 내한테 혼도 많이 나고 이랬는데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아무 사격도 없다고 했죠. 영어도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내가 캤잖아. 작년에 안 캤, 재작년에 와서 안 캤어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키는지 궁금하면 내년에 또 부르라 했는데 안 부르더라 작년에. 영어 하는데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 저 학원 많은 동네 가면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 보내면 중3 때까지만 보내도 4천만 원 이상 든다니까. 우리 애는 영어 학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수능 성적표 영어 100점 수학 100점 보여요? 안 보이지? 봐도 모르겠죠. 원점수가 안 나오니까. 영어 100분이가 100이라고 되겠지. 100분이 왜 영어 100 수리 100 보여요? 지금 문제래요. 100%란 뜻이라 위로 한 놈도 없다는 뜻이에요. 99% 하면 어떻게 돼? 위로 1% 있다는 뜻이에요. 100%는 위로 아무도 없다. 어떻게 하면 위로 아무도 없어요? 100점 맞으면 위로 아무도 없지. 영어 수업 다 100점이라니까. 잘했죠? 별로 뭐 놀라진 않네. 이 성적표, 이런 성적표 여러분들 뭐 다시는 볼 수 있을 줄 알아? 무시하네? 이거 전국에서 250등, 200등에서 250등 정도 했어요. 대구 시내에서 10등. 잘했죠? 영어 수업 100점 맞았다니까. 아니 그래 사교육비 안 드리고 영어 잘하는 법을 알고 싶으면 내년에 부를 때 미리 써. 영어 강의를 해주세요라고 쓰라니까. 아니 했는데 아니 원래 세천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저기는 엄마들이 일제히 써가지고요 학교에서 전화가 온다. 2월달에 해마다 2월달에 되면 계획 짤 때 우리 학교에 엄마들이 영어를 해달래요 아니면 수학을 해달래요 이렇게 딱 불러. 물론 처음 가면 이게 체육계가 제일 중요해서 처음 가는 학교에서는 체육계에 대해서 다 말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똑같은 얘기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영어 수학이라고 딱 하면 그 다음 하죠. 원래 세천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의를 했는데 이거 촬영했어요. 남구 달서구에서 티브로드라고 있죠. 케이블 TV. 교육청하고 티브로드하고 협약해가지고요. 엄마들 좋아하는 강사들 강의를 촬영한다니까. 그래서 아침에 티브로드 틀면 내 나와. 본 분 있어요? 우리 집은 BTV 가입이라서 안 보여. 근데 티브로드 가입자는 아침에 텔레비 틀면 저 같은 사람들 계속 자녀교육 강의하고 있어요. 맞죠? 원래 영어 강의 촬영했잖아. 세천초등에서. 며칠 있으면 나온다니까. 진짜. 저는요, 아까 했죠. 교육관련 전공도 안 했고, 교직에 오래 있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 직접 키운 경험이 잘 없거든. 그래서 엄마들이 되게 좋아한다니까.
제가 원래 지금 4월, 6월 달에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 돌아다녀요. 자, 가장 좋은 사교육은 도서관에 다니는 것이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다 해보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진짜 자기주도학습 전문가예요. 왜? 저도 자기주도학습 했잖아. 아무 도움도 안 받고요. 맨땅에 헤딩했다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도 내가 더 좋은 길이 있었으면 당장 누구보다 빨리 내가 그거 했을 거야. 왜? 난 너무 아쉬우니까 무슨 짓이라도 제가 할 거예요. 저거 심지어는요, 우리 아이 6살 때 민사고 입시 설명회가 되고 계명대학교에 있었어요. 6살 때. 민족사관고등학교라고 들어봤어요? 네네. 내가 6살 때 그거 갔잖아. 입시 설명회. 미친놈이지. 가가지고 입시 설명회 끝났을 때요, 질문을 누가 제일 많이 했는 줄 알아요?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수성구에 이제 소문났잖아. 자기 아들 대통령 만들려는 미친 아빠 하나 있다. 달서구에 미친 아빠. 제 10년 전에 강의를 들은 엄마들이 그래서 소문을 내놨어. 옛날에 우리 애 초등 때 한때 꿈이 대통령이었거든. 근데 일부러 노면하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막 그죠? 우리 냉장고에 붙여놓고 막 이랬어. 그랬더니 소문이 그래 났다. 자,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저학년 때는 책 읽으라 하면 안 돼. 엄마는 동생 키우고 뭐 집안 살림 해야 되니까 네가 읽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 한글 알아도요, 책 읽기 어려워요. 그 행간의 숨은 뜻도 파악해야 되고요, 지은이의 의도도 알아야 되고요, 배경도 이해해야 되고요, 띄어읽기도 해야 되고, 이게 복잡한 작업이라서 애 혼자서 그걸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학년 때 많이 읽어주라니까. 읽어주니 목 아프죠? 어떻게 해야 돼? 글밥 적은 책, 그림책 읽어주라. 그림책. 요즘은 미디어 시대예요. 글밥 안 많아도 돼. 괜히 사치하고 두껍고 뭐 이런 거 찾지 말고 오히려 그림 많고 이런 게 좋아. 요즘 애들 꿈 중에 가장 많은 꿈이 뭔지 알아요? 유튜브 스트리머,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 BJ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왜? 전부 이거 1인 미디어 시대가 됐죠. 그래서 시각적인 걸 좋아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대가 바뀌었어. 작년에요, 유튜브 스트리머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번 놈이 영국의 27살짜리 청년이야. 걔는 초딩들 좋아하는 게임 중에 저거 있죠? 땅 파가지고 집 짓고 하는 거 알아요? 어? 마인크래프트. 예, 줄여서 마크라고 하지. 마인크래프트를 걔 전문으로 해. 영국의 27살 청년이 마인크래프트를 정말 귀신같이 한다니까. 그걸 계속 중계방송하는 거야. 이게 스트리밍이라고, 스트리머라고 하죠. 그걸로 작년에 170억을 벌었다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애들 있고.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죠. 애들 너무 막 스마트폰 많이 만진다고 걱정할 거 없어. 스마트폰 많이 만지는 놈이 시대에 적응을 빨리 해. 뭘 모르네. 게임 많이 하는 애들이 시대에 적응을 잘한다니까. 엄마도 그저 겁나가지고 막 자네 휴대폰만 하고 있어요. 기사코. 옛날에 한번 생각해봐.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이 스마트폰 만지고 있었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 모바일로 하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카카오 택시 이용해 봤어요? 네. 정말 안 놀라워? 카카오 택시 딱 부르면요, 딱 택시가 어디쯤 내한테 오고 있는지 다 뜬다니까. 카카오 택시 운전사 전화번호 사진 다 뜨고요. 안전하라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길이야. 근데 뭐 우리는 옛날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뭐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이렇게 자꾸 뭐. 자, 주제가 엉뚱한 데가 이제 지금 책 읽기죠. 책도 그러니까 미디어 시대니까 글밥 안 많아도 되니까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라고. 이거 쉽잖아요.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엄마 무릎에 눕혀놓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 공장에 다니면서 엄마하고 같이 산 기억이 별로 없잖아요. 친척집도 다니면서. 근데 가끔 같이 살 때 엄마가 야간 갔다 오잖아요. 오전에 주무시고 오후에 내 학교 갔다 오면 가끔씩 딱 2번인가 내 평생의 기억이 2~3번인데 자기 무릎에 누우래. 그리고 뭐해요? 귓밥을 해줬어. 근데 저는요, 지금도 엄마가 그 모처럼 자기 무릎에 저를 눕혀놓고 귓밥을 후벼주던 그 엄마의 따뜻한 무릎이 잊혀지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애들 무릎에 눕혀놓고 예를 들어서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아이한테 우리 마음을 전해봐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그림책 가지고. 그러면 애들 그 평생 갈 수도 있다니까. 정서적으로 얼마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고 이러겠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어릴 때 살짝 잘못 키스가 나면요, 평생 트라우마가 시달리죠.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겁도 없이 막 이상한 책을 막 싸구려 책을 한 번에 100권씩 사고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이거. 옷은 100권씩 안 사죠?
옷을 100번씩 사? 왜 안 사냐고 물어보니까 금방 자라니까 아이카드. 그러면 애들 이 정신적 영역은 근데 겁도 없이 막 똑같은 책 막 100권, 200권씩 한꺼번에 사재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아주 섬세하게 아이들 마음을 위로하는 이런 책들을 읽어주는 게 좋죠. 막 기계음 틀어놓고 막 엄마는 설거지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엄마가 말에 어떤 학교에서 질문을 하더라니까 선생님 세이펜을 읽어줘도 돼요? 이렇게 하더라. 참아 내가 요건 못하겠고 진짜 뭐 양계장에서 닭 키우는 것도 아니고 양계장에서 닭 키울 때 그런다니까 닭이 일생 동안 낳을 달걀이 정해져 있대. 그래서 양계장 가면요 하루 종일 음악 틀어놓고 불 켜놔. 닭은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계속 알 낳다가 빨리 통닭집으로 넘어가는 거라. 알 다 낳고 나면 이제 통닭집 가는 거지.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자 이제 도서관에 다니면서 어떤 책을 빌려줄까? 에 대해서 간단하게 첫 번째 조건은요 출판사를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가면 돼요. 아주 쉽죠. 자 좋은 책을 만든 출판사 딱 정해져 있어요. 학교 도서관이든지 공공도서관 가서 그죠? 좋은 그림책 만든 출판사 1위는요 저학년 그림책이나 저학년 문고를 가장 잘 만드는 출판사는 1위가 아 이거 안 적어도 돼. 우리 카페에 올려놨어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있다고 했죠. 다음 카페 검색해보니까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아니면 유튜브 검색해봐. 대구 부모 유튜브에 가면 이런 자료 없지. 다음 카페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연구소 들어오시면 제 PPT 요 책 추천 책 목록 그대로 올려놨어요. 엄마들 하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자 비룡소가 어린이 책 브랜드의 파워 브랜드 1위예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 책 진짜 많이 내고 있어. 마녀윈이 이런 거 읽어봤어요? 이거 보면 꼭 마녀윈이가 애들이 딱 볼 때 엄마라니까. 마녀윈이가 고양이 한 마리 키우거든. 마녀윈이는 근데 검은색 중독자야. 전부 검은색이야. 집안 모든 게 건물 색깔도 검은색, 고양이도 검은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그대로 빼다받았다 이 말이죠. 우리 유전 DNA를 그대로 유전받았어. 근데 어느 날 마녀윈이가 온통 검은색인데서 고양이 검은색이잖아. 고양이한테 걸려서 넘어졌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고양이를 초록색 만들잖아. 마법을 부려가지고. 고양이가 검은색인 게 고양이 잘못이에요? 마녀윈이 문제예요? 유전을 그렇게 했잖아. 초록색으로 해놓는다? 그래가지고 잔디밭에 쫓겨냈어. 근데 잔디가 또 초록색이잖아. 잔디밭에 빨리 내려갔다가 또 걸려서 넘어진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우리가 애 키우는 게 이렇다니까. 아이들은 자기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꾸 손을 대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죠. 마녀인이 딱 읽어보면요 완전히 이거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종이공주 공주 이것도 유명한데 우린 전통적으로 공주 이야기 하면요 핑크빛 드레스도 입고 그죠?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주로 이런 거죠. 근데 이 창의적인 작가 로버트 먼치라는 사람은 완전히 이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요. 보통 공주는 어디 악당에게 잡혀있고 왕자가 공주를 구출하러 가잖아. 이 책은요 왕자가 잡혀있어 악당한테. 공주가 구출하러 가. 근데 공주는 분홍빛 드레스를 입은 게 아니라 너덜너덜한 종이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어. 그리고 못생겼어. 공주가 최선을 다해서 악당을 물리치고 왕자를 구해주잖아요. 왕자 이게 공주를 보더니 지랄한다? 못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공주가 바로 찹보고 돌아선다는 이야기야. 완전히 전형적인 공주 이야기를 뒤집은 거죠. 패러디야. 이게 전형적으로 이 여자아이들한테 페미니즘 동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늘 뭐 남자 이렇게 막 쫄쫄 쫓아다니고 막 분홍빛 드레스 입고 이쁘게 보여야 되고 이런 그 상식을 파괴시키는 아주 좋은 창의적인 그림책이죠. 이거 유명한 책입니다. 비룡소 쌍벽을 이루는 게 시공준이요. 그 다음에 창비. 창비는 고학년 책을 아주 오랫동안 내왔죠. 우리나라 어린이 책 시장을 지켜온 출판사예요. 창비 아동문고라고 해가지고 고학년용 책을 거의 300몇 권씩 지금 30년 동안 냈다니까. 근데 요즘 이제 저학년 시장에도 관심을 가졌어요.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하고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팀을 짜서 제가 이런 책 가지고 수업을 해요. 엄마 사용법 이거 가지고 일부러 수업했잖아. 창비에서 나온 책.
엄마를 새로 주문하면 매뉴얼이 따라와. 엄마 사용법 매뉴얼. 애들이 엄마한테 하고 시달리다 보니까 제가 애들한테 3학년짜리 애들한테 엄마를 새로 주문하자 하면 애들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만세를 부른다니까. 저와 같이 주문서를 작성하잖아. 주문서의 내용이 뭐 들은지 알아요? 게임을 1시간 이상 시켜주는 엄마, 용돈을 일주일에 3,000원 이상 주는 엄마, 뭐 이렇게 쭉 욕을 덜 하는 엄마, 뭐. 그러니까 3학년들은 주문서 넣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새엄마가 도착하기를. 근데 4학년쯤 되니까 애들이 갈등을 막 하더라. 우리 엄마가 욕을 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반품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애들하고 수업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수박 수영제 이것도 저학년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림책이에요. 이거 최신간인데 작년에 나왔나? 재작년에 나왔나? 수박을 파가지고 여름에 수박으로 수영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수박에 다이빙도 하고요. 막. 진짜 창의적인 발상이죠. 어떻게 수박 안에 수영장을 만들 생각을 할까? 사계지란 출판사에서 나오는 유명한 전쟁과 평화에 관한 그림책들. 애들 생각에 깊이를 더해주는, 이게 고학년쯤 돼야 이런 건지 읽을 수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 핵전쟁 위기설이 있었죠. 그때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한 책이 이거 춘희는 낙이란다. 저 책은 제일교포 3세가 쓴 책인데, 이 제일교포 3세 이 작가가 초등학교 때 어떤 집 앞을 지나가면요, 그 이상하게 그 집 앞에서 할머니가 아줌마하고 둘이 사는데 맨날 기저귀를 빨아놓는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 수 없는 노래를 불러. 그게 무슨 노래인가 하면 나이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하면서. 이 할머니도 제일교포 3세인가 봐. 근데 아기가 없고요, 아줌마하고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맨날 기저귀를 빨아놓잖아. 그래서 이 작가가 어린 시절에 용기를 내서 물어봤대. 할머니, 이 집엔 아기도 없는데 왜 기저귀를 빨아요? 하니까 이 할머니 대답이 유명한 대답이죠. 이 책의 제목이야. 춘희는 아기란다. 자기 딸이 40 넘었는데 아기라는 거라. 중증 발달 장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춘희를 배웠을 때 히로시마에 살았거든. 그때 핵이 떨어져가지고 원폭 피해를 입은 거라. 그래가지고 중증 발달 장애, 똥오줌을 못 가리는 아기를 낳은 거죠. 그래서 40이 넘도록 지금 이 할머니가 이 아기를 돌보면서 기저귀를 빨아놀고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감동적인. 그러니까 작년에 막 핵전쟁 막 이런 게 막 불안해하고 막 이랬죠, 한반도에. 그럴 때 아이들한테 제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정치가 들은 논리가 있죠. 뭐 북한은 나쁜 놈이고 뭐 미국은 나쁜 놈이고 뭐 이래가지고 핵을 개발하는 쪽은 개발하는 대로 이유가 있고 또 뭐 북한을 없애려고 하는 쪽은 또 그대로 이유가 있고 이래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보거든. 일반적인 평범한 시민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책 가지고 이제 작년에 수업을 하기도 했어요. 그림책이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 요즘 애들 정말 좋아하는 길버트 어린이. 길버트 어린이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멸의 그림책 강아지똥을 출판한 출판사예요. 강아지똥이 우리나라 그림책은 최초로 100만 부 이상을 판 그 유명한 권정쌤 책이죠. 권정쌤 지금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동에 가면요, 그 초등학교 하나 폐교된 학교를 권정생 동화나라라고 꾸며놨어. 그 운동장에 가면요, 강아지똥도 있고요, 몽실 언니도 있고, 엄마 까투리도 조형물이 있어. 그 영상실에 가면 권정쌤 일대기도 촥 막 비디오 보여주고. 저는 우리 연구소 애들 데리고 소풍도 갔어요. 여러분도 다 가봐. 가을에 소풍 가거나 이러면 되게 좋아요. 어린이 책에 관심을 애들한테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거기서 그 강아지 똥으로 길버트 어린이가 일약 명성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좋은 책을 자꾸 만들게 돼 있어요. 한번 명성을 얻은 출판사들은. 그래서 그 후로 나온 책들이 이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죠. 그러니까 애들 정말 좋아한다. 저는 그림을 보니까 조잡하고 이래가 뭐 별거 세계적인 그림책에 비하면 좀 시시하던데 일단 애들이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애들은 지원이와 병관이 꼭 저거 같거든. 이 길버트 어린이 편집 책임자가 고대영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애가 지원이하고 병관이라 자기 애 키우는 이야기를 스토리를 써가지고 그림은 못 그리니까 그림 작가를 김영진이라고 붙여가지고 그렇게 책을 냈는데 지금까지 9권이 나왔어요.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작년에 이분이 대구 와서 저 만천동에 있는 어린이 선생님에서 강의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벌써 지원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대. 병관이는 군대 갔다 왔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도 자기 초등 또래를 안다니까.
영원한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좋아한다니까. 이 지원의 병관씨가 히트 치는 바람에 이 그림 작가도 김영진이라고 그림 작가거든. 이 사람도 계속 책을 내고 있어 지금. 자기 혼자 따로. 그래가지고 뭐 아빠는 회사에서 내 생각해 하고 뭐 엄마는 회사에서 내 생각해 뭐 이런 책. 아빠가 달려갈게 자꾸 이런 책. 그러니까 그죠? 그림 작가 고대영 선생도 그렇고 그 스토리 작가 그림 작가 김영진 선생도 유명해지고. 보림에서 나오는 이런 책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전통적인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늑대가 나쁜 놈이잖아. 아기돼지 막 잡아먹고 이러니까. 늑대가 들려준 아기돼지 삼형제 보면 안 그래요. 늑대 입장에서 이야기 해놨다니까. 늑대가 어느 날 엄마 심부름으로 돼지들한테 뭘 빌리러 가. 근데 막내 돼지 집에 갔는데 지푸라기로 집을 만들어놨죠. 갑자기 그 지푸라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일어나가지고 재채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푸라기 집이 날라가 뿌네. 그래서 아기돼지 걱정돼가지고 막 뒤져보니까 아기돼지는 안 보이고 거기 햄이 하나 있더래. 그래서 자기는 햄을 먹은 죄밖에 없대. 이런 식으로 늑대 입장에서 상황을 다시 그게 진짜 창의적이죠. 이런 그림처럼 따로따로 행복하게. 이건요 이제 엄마 아빠의 이혼을 경험한 아이들이. 외국에서는 이혼이 그냥 흔한 일이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상하게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별거 아닌데 그죠? 그 따로따로 행복하게. 이거 보면요 아이들 시각에서 아주 밝게 엄마 아빠 이혼을, 엄마 아빠는 어떤 이유로 성격 차이든지 어떤 이유로 따로 살게 됐는데 얘들은요 엄마 집과 아빠 집 밑으로 굴을 파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훨씬 재밌잖아. 굴 파가지고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이혼을 밝게 받아들이는 아주 좋은 그림책이죠. 시간만 많으면 내가 그림책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연구소에서 엄마들한테 수업을 해요. 공개 강의 14년째 하고 있어. 무료 강의인데. 왜냐면 한 권 한 권을 소개하는데 학교 다니면서 한 권 한 권을 소개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한 권 가지고 1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럴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연구소에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들한테 책 한 권씩 정해가지고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그 그림책에서 무엇을 우리가 건져서 아이들과 나눌지 이런 수업을 해요. 그래서 혹시 그림책 한 권 한 권이 궁금하신 분은 그 동영상을 우리 아까 카페에 들어가시면 제 10년 동안의 모든 강의가 동영상으로 또 mp3로 다 올라가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심심하신 시간 많으신 분은 직접 오셔도 되고요. 여기서 가깝잖아. 우리 연구소 저기 진천역 있는 데 있어요. 한샘 초등학교 있는 데 있어. 자, 재미마주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이 유명한 책,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이거예요. 내 짝꿍 체험대. 어느 초등학교 3학년 학급에서 일어나는 왕따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추석만 되면 우리가 송큰 할머니 만두 만들기 저걸로 만두 만들기 하고요. 아, 추석에는 송편 빚기 하고 설날에 만두 만들기 하는구나.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도서관에 가서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출판사를 따라가는 것이다. 출판사 책들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특히 저학년 엄마들한테 유용한데, 아니다, 이거 저학년 엄마한테 유용한 게 아니구나. 베스트셀러 따라가기. 베스트셀러란 말은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좋은 책. 그 인터넷 서점 같은 데서는 베스트셀러라고 검색하면 학습 만화가 뜨니까 안 돼. 그때는 인터넷 서점 같은 데서는 스테디셀러.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책.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1등과 2등은 요 두 권이에요. 이런 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책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낮추잖아. 근데 이상하게 이런 책, 좋은 책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이런 거죠. 너는 특별한데 이건 이제 미국 그림책이고요.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이건 캐나다 그림책이에요. 적어도 이런 책 정도는 집에 있는 게 좋지. 그리고 동네 언니들 집에 갔다가 이런 책 있으면 이 언니 책 좀 안 해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 되고, 전집 쫙 꽂혀 있으면 가지 말고 그 다음부터. 동네 언니들하고 사이를 나쁘게 해서 미안한데, 커피 마시고 뭐 이런 건 괜찮아. 술 마시고 이런 건. 근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언니들도 잘 모른다니까. 동네 언니들도 자기의 사춘기 있잖아, 말 안 듣잖아. 그럼 후배들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사춘기 되니까 말 안 듣더라. 어릴 때 빨리 돌려라 하면서. 어릴 때 더 빡시게 돌리래. 어릴 때는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어릴 때는 몇 달이 무서워, 몇 달이.
요즘 1월부터 12월까지 한 텀이잖아. 그러면요 1월생 여자애하고요 10월생 남자애하고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럼 기다려줘야 되는데 1월생 따라잡으려고 막 쪼아붙이면 어떻게 돼요? 애가 탄력을 잃어. 고무줄 너무 당기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지. 그러니까 그건 좀 자라도록 기다려야 된다니까. 이건 고학년용 단행본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1등 샬롯의 금이죠. 이 시공 주니어에서 나왔죠. 2등은 삐삐롱 스타킹. 이거 우리나라 고학년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교과서에도 실리고 하는 책이죠. 자, 세 번째 방법은 좋은 그림책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수상작 따라가는 거라. 그림책에 노벨상 있죠. 칼데콧이라고 있는데 해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그림책 중에 딱 한 권에게 칼데콧 메달을 수여하고요. 후보가 되었던 서너 권에게 칼데콧 아너라고 해서 그림책 보면요. 여기 딱지가 붙어 있어. 자, 칼데콧이 지금 시상되기 시작한 게 벌써 10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칼데콧상이 발표되면 우리나라에서 재빨리 저작권을 사다가 번역해서 출판하죠. 지금 한 200권 정도가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칼데콧을 검색해서 쫙 빌려다 이렇게 해도 전부 세계적인 그림책들이에요. 일어나의 로자 이런 그림책 보면요. 40-50년 전에 있었던 실화예요, 실화. 미국에 가면 남부에 엘레베마라는 주가 있어요. 거기 몽고메리라는 도시가 그 주의 주도인데 몽고메리라는 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옛날에 링컨이 남북전쟁 해가지고 노예를 해방했죠. 그 후에도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특히 남부에서는 흑백 차별이 있어요. 40년 전에만 해도 버스에서 흑백이 같이 못 앉겠다니까. 앞자리에 백인들이 앉고 뒷자리에 흑인들이 앉고 가운데 딱 두 자리만 같이 앉을 수 있게 됐어. 누구나 앉을 수 있게. 하루는 로자 파크스라는 아줌마가 버스를 탔어. 자리가 없어. 중간에 밖에 없어. 그래서 중간에 흑인이나 백인이나 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았어요. 다음 정류장에서 백인이 하나 탔다. 백인이 흑인 옆에 앉으니까 기분 나빠서 이 로자 파크스 아줌마 보고 일어나라고 외친 거라. 그게 책 제목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요 로자. 그랬더니 이 로자 아줌마가 권리를 주장한 거라. 여기는 흑인도 앉을 수 있는 자리니까 저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막 지랄하더만은 버스 기사까지 와가 또 지랄하고 있잖아. 안 되니까 나중에 경찰서 끌고 간다. 버스가.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이 몽고메리에 사는 모든 흑인들이 학교 갈 때 버스 안 타기 운동을 한 거야. 직장 갈 때도 버스 안 탔어. 항의한다고. 이 사실이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라고 인권 운동하는 목사님에게 알려져가지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버스 승차 거부 운동에 동참한 거라. 전 미국에 이게 시끄러워졌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버스를 안 탔다. 마침내 버스에서 인종차별이 이 사건을 계기로 철폐됐어요. 이게 그때 실제 일어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그림책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런 책 가지고 수업을 해보면 차별에 대해서 미국에는 뭐 흑백 차별이지만 우리는 또 우리대로의 차별이 있죠. 남녀 차별도 있고 우리나라도 왜 필리핀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왜 일하러 오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가 무시가 되잖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이라니까. 영국에 가면요. 미국에 칼데콧이 있다면 영국에 똑같은 상이 있는데 이게 게이트 그린 어웨이 상이라고 있어요. 이거 뭐 이 상은 몰라도 이런 그림책은 많이 알죠. 고릴라 이런 그림책 보면 유명한 그림책이거든요. 겁도 없이 이런 걸 유치원에서 수업하고 이런다. 고릴라 이런 책은요 유치원에서 수업할 책이 아니고 사실은 남자들이 가사노동에서 어떻게 그죠? 개기는지 이런 걸 고발하는 책이니까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이런 거 보면요. 남자들은 일요일날 퍼즐로 자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책인데 이걸 어떻게 유치원에서 수업하나 몰라. 그림이 단순하고 이래서 그런가 봐. 그런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림책 한 권 한 권이 아주 의미 있다니까. 자, 상 받은 책을 따라간다. 이거 제가 소개한 상 말고도 국내 출판사의 상도 많아요. 창비 어린이 책 원고 공부대상, 뭐 문학 동네 어린이상 이런 거 많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거예요. 자, 좀 이제 도서관을 자주 다니다 보면 이제 수준이 높아지죠. 그러면 이제 작가를 좋아하게 돼.
작가를 따라가면 이제 고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 되지 않지만 도서관을 자주 다니고 자원봉사도 하고 이러다 보면 애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작가에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 애 같은 경우는요,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영국 소설가 로알드 달의 작품을 좋아해. 로알드 달이라고 있거든요. 시공주니에서 이 사람의 작품을 다 번역했는데 너무 재밌어. 그리고 영국에서는요, 이 로알드 달이 쓴 모든 동화책이 다 영화로 만들어졌다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이런 유명한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 우리나라 애들 같으면 우선 권정생 쌤을 꼽을 수 있죠. 권정생 쌤의 책들은 전부 우리가 무시하고 하찮아로 하는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어요. 강아지통이 그 대표적이고. 이런 거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제가 엄마들하고 다 수업할 때 쓰는 책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 지나갑니다. 백희나는 구름빵을 내가지고 일약 스타가 된 작가죠. 10년 전에 구름빵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그림책 중에서 최단시간 100만 부를 돌파한 책이에요. 아까 했죠? 이분은 사람을 만든다고 종이로. 장수탕 선생님 보면 동네 목욕탕 있죠? 거기 냉탕에서 노는 할매 이야기. 할매를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정감 있죠? 이 요구르트 좋아하는 할머니. 그리고 이거 작년 봄에 나온 알사탕이라는 그림책 진짜 감동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구름빵 이상의 감동적인 그림책이에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오자마자 사가지고 엄마들하고 수업하고 다 같이 울고 이랬는데, 아까 최숙희 이야기 했죠. 자, 이혁배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제가 올 4월 달에, 지금 5월 달이죠. 지난달에 아이들하고 이 책을 가지고 수업했어요. 비무장지대 봄이 오면. 왜 그거 한 줄 알아요?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에 예정돼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아까 핵전쟁이기 때문에 춘희는 악이란다 가지고 수업했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획기적으로 그 김정은과 만나가지고 한반도에 갑자기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죠? 트럼프는 노벨상을 받니 안 받니 하고 있어. 시적절하게 벌써 오래전에 이 비무장지대라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38선은 남북을 분단시켰죠, 미소가.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서해 쪽은 우리가 좀 뺏기고 강원도 쪽은 좀 뺏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휴전선이 생기고, 전쟁을 쉬면서 남북 2km, 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 2km를 서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지대가 비무장지대죠. 근데 반칙 쓰고 막 지뢰 파묻고 막. 근데 이 작가는 옛날부터 그런 상상을 했어요.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이런 말이죠.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이 말은 의역하자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비무장지대 그 생태가 막 우거져 있고 막 이런, 그죠? 이런 것이 얼마나, 그지? 잘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취지. 그래서 4월달에 이거 가지고 애들 고학년들하고 수업했다니까. 딱 적절하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초동 버전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왔는지, 우리가 그 김정은이 북한에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이번 저 감동받은 김정은이 자기 혼자 연설할 때는 원래 국가 지도자는 다 나는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뭐지, 문재인 대통령하고 항상 같이 뭘 할 때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싸가지 있더라. 30몇 살밖에 안 됐잖아. 근데 보통 지도자들은 안 그렇게 하거든. 원래 공식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얘는 저는 하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하잖아. 누가 무기를 쓰거나 핵을 쓰면 지는 지찌르기인데 누가 그걸 하고 싶겠노 하면서. 자기도 위험하고 늘 북한을 없애려고 하거든요. 국가로 인정을 안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하다못해 우리 집에 무슨 부엌칼이 하나 있어야 돼. 강도가 들어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됐죠. 그 아이들한테도 이런 진전된 인식을 심어줄 좋은 기회예요. 외국 작가를 저는 들 때마다 존 버닝을 빠뜨리지 않고 듣는데 유명한 책이에요.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몰라. 이 학교 담임선생님도 그렇죠. 존 버닝의 책의 주인공은 존인데, 존은 어린이잖아요. 지각대장 존 보면요, 맨날 지각한다 갈 것 같아. 그 선생님이 왜 지각했냐고 물어? 그러면 뭐 오다 보니까 홍수가 나서 돌로 오느라고 그랬어요 하고. 근데 담임이 생각할 때 우리 마을에 홍수가 날 큰 강이 없어. 근데 애들 상상력은 안 그렇거든요. 저도 어릴 때 광장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비산동에.
나중에 커서 가보니까 광장이 아니고 골목이야. 그러니까 애들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큰 일처럼 인식되죠. 공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이는 막 학교 가는 길에 오만 일이 다 있어가지고 지각했어. 근데 이 담탱이는 그걸 이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존한테 맨날 벌 세우잖아요. 빡빡이. 지각 때는 존이랑 그림책 딱 표지를 넘겨봐요. 속 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빡빡이. 그게 속첩을 하는 거죠. 어른들은 이렇다니까. 저를 포함해서. 알도라는 그림책 보면요. 이 존에게 영혼의 친구가 하나 있어. 알도라고. 이 토끼처럼 생긴 놈 있죠. 근데 사실은 원래 다른 개체가 아니고 알도 자신이라 자기의 내면. 알도는 항상 힘들 때마다 존은 항상 힘들 때마다 알도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겠지. 그래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또 다른 자아죠. 우리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뭐 화이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어떤 대학에 논술 시험에 나왔다니까 알도가. 그림책인데. 제가 이걸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작년에 수업했어요. 수업을 하면서 1학년 꼬마한테 한솔초등학교 1학년 꼬마한테 물어봤잖아. 너희들은 혹시 알도 같은 애 자기 안에 없어? 이렇게 하니까 어떤 꼬마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는 투민간이 있어요. 엄마가 회사 가고 나면 자기는 투민간 손을 잡고 학교에 가요. 엄마 대신에. 너무 기특하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짠해가지고 엄마 회사로 내가 카톡 해줬잖아. 너 딸이 이 카드라 하면서. 제가 그 영원히 못 잊어요. 저는.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 꼬마가 개 안 아프고 막 이런 꼬마가 혼자 학교로 가야 되는데 엄마 손을 잡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걔가 2학년 됐거든.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투민간 잘 있나 하니까 이제는 투민간이 내 손을 잡고 안 다니고요.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학교 가는 건 이제 지 혼자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자라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은 자기만의 알도가 있다니까. 그걸 존 버닝엄이 절묘하게 포착하고 있어요. 이런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나눠봐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몰라. 시간이 없었어. 패트리샤 폴라코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거 가지고 엄마들하고 수업했는데 제가 많이 울었잖아요. 패트리샤 폴라코는 어릴 때 공부를 너무 못해서 난독증, 글씨도 모르고 그림만 잘 그려. 근데 반 애들이 늘 놀리고 이래가지고요. 쉬는 시간만 되면 어디 숨어있고 이랬어. 그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폴카 선생님이 이 학교로 정근을 왔어. 이 폴카 선생님이 희한하게 아이들의 장점을 살리고 칭찬한다? 그러니까 맨날 놀림 받고 막 이러던 패트리샤 폴라코 옆에 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 보고 야, 네 그림 잘 그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격려 한마디가 이 패트리샤 폴라코 인생을 바꿔놨죠. 그리고 한글 어려워하는 걸 다 도와주고 이랬다니까. 그 방과 후에 남아가지고 한글 글자 가르친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글자를 깨우치게 하고 이렇게 했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30년이 흘렀대. 이 그림책의 마지막에 보면요. 패트리샤 폴라코 어느 날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 하객으로 폴카 선생님이 온 거라. 30년 만에 만났다니까. 그래 폴카 선생님하고 막 반가워가지고 포옹하고 난 다음에 폴카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어.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하면서. 그랬더니 패트리샤 폴라코가 막 얼굴 빨개지면서 부끄러워하는 얼굴로 저는 어린이 그림책을 만들고 있어요. 하면서. 그리고 이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하면서.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네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격려했는데 그것이 패트리샤 폴라코를 바꿔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가 되었어요. 그 이야기가 자전적 이야기가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패트리샤 폴라코의 모든 그림책은 다 자기가 직접 겪은 이야기. 리얼리즘 작가예요. 리얼리즘 작가. 자 여기 보니까 3학년에 보니까 특수학급 한 학급 있더라. 그래서 제가 바빠서 그냥 지나가는데 이 고정욱이라는 작가는요 자기 자신의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욱이라는 작가가 만드는 모든 책은 다 장애에 관한 이야기. 안되겐 탄실이 이거 뭐 보나 마나 뭐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진 그죠 그런 이야기죠. 이 다운증후 아주 특별한 의지형 이게 대표작인데 그 다운증후 형을 가진 동생이 겪는 갈등 뭐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가방 들어주는 아이 저것도 어떤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가방을 못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기 초에 누가 이 아이 가방 들어줄 사람이 이렇게 물었는데 얘가 너무 착해가지고 자기가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했어. 근데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친구들한테 이제 따돌림 당하고 막 뭐 이런다는 얘기야.
이 유명한 사람들이죠. 시간이 없어서 가겠습니다. 12시 다 됐네. 자, 마지막 인증샷인데 재작년에도 안 보여준 인증샷이에요. 재작년 여름에, 재작년인가? 우리 25살 때인데요. 여름에 제가 일요일에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 아빠 하면서. 그냥 말하면 되는데 꼭 대답을 해야 말을 한다? 왜? 그러니까 시험이 와 이래 심노익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 시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쳤나 하면서 로스쿨 입문 시험이 쉽다 하면 이게 미친놈이잖아. 그래서 내가 짜증을 막 냈어요.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평소에 책 좀 읽으라 하니까 뭐 했노 하면서. 왜냐하면 애들 초딩 들려 기말고사 치고 와서 쉽다 하는 놈 보면 다 70점이거든? 이게 뭐 지가 난이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 지가 고른 게 다 정답인 줄 알아. 근데 채점에 보면 70점밖에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애가 로스쿨 입문 시험이 쉽다 하니까 갔잖아 가지고. 근데 우리 애 열받아가지고요. 한 달 후에 인증샷을 보냈어. 이 인증샷을. 로스쿨 입문 시험은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오른 시험이 아니라는 게 정설이에요. 수험가에. 그래서 교과서가 없어. 공부를 할 애들은 뭘 해요? 기출문제를 다뤄보는 정도라 교과서가 없어. 벼락치기가 안 돼.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에 가장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법률가가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 로스쿨 입문 시험 딱 두 과목 치는데 한 과목은 언어 이해, 한 과목은 추리 논증 이렇게 두 과목 쳐요. 우리 애가 근데 시험 쳤는데 우리 애는 로스쿨에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진짜로 안 갔어. 이 시험 치고 나서. 그리고 해외 기업에 취직했다 했잖아요. 일본 대기업에 취직했어. 근데 지나가는 길에 친 거지. 그러니까 진짜로 아빠가 하도 로스쿨 해놓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쳤는데 언어 이해에서 35문제 중에 34문제를 맞췄다. 잘했죠? 100분이가 95%, 상위 5%라는 뜻이에요. 상위 5%라는 말은 만점 맞은 놈하고 한 개 틀린 놈이 5%나 있다는 뜻이야. 좀 쉬웠다는 뜻이지. 추리 논증은요,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췄는데 100분이가 상위 1.8%, 98.2%죠. 잘했죠? 로스쿨은 해마다 7,500명에서 8,000명이 준비를 해. 문과 최상위권 중에서 교수가 되고 유학 가는 놈 빼고, 뭐 공인회계사 하는 놈 빼고, 행정고시 하는 놈 빼고, 뭐 이런 이제 로스쿨 준비하는 애들 있겠죠. 문과 최상위권 7,500에서 8,000명이 해마다 준비를 하고, 그 중에 2,000명이 로스쿨 가거든. 7,500명 중에 우리 애가 120등 했어. 잘했죠?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나, 연세대 고려대 120명, 대구로 오면 경북대 같은 게 80명, 80명, 경북은 영남대 로스쿨 40명, 이런 식으로. 전국 2,000명의 정원이 있는데, 우리 받은 점수가 134점인가 이랬거든? 경북대 로스쿨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이잖아요? 110점. 연세대 로스쿨 작년에 평균, 합격자의 평균 이 시험 점수가 126점. 우리 2년 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왜 이야기를 한 줄 알아요? 우리 애는 고등학교, 영남고등 다닐 때부터 입시 준비를 했거든. SKY를 가야 되니까, 입시한이라고 책 안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학 들어가서는 신입생이가 놀았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주로 홍대 다니고 이러더라고. 홍대 가면 클럽이 많거든. 그리고 2학년이 돼서는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2년 썼고 왔죠. 24살이 됐어. 복학해가지고 학교 좀 다니다가 또 교환학생 1년 나갔다 오더라. 그냥 모국어를 사용하거나 책을 읽을 시간이 없고 그냥 평범한 대학생을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길이, 그러니까 진짜 지나가는 길이 친 거지. 근데 내가 이 시험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잖아요. 우리 애가 언제 책을 읽었다고요?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때 읽은 책 읽기가 우리 아이한테 평생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안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책 읽기는 단순히 이번 기말고사에서 국어시험 한 문제 더 맞추는 문제가 아니고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 말 돼요? 네. 신기하더라니까. 우리 애는 그래서 지금 외국 기업 나가서 일본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일본 도쿄 세계 무역센터 미팅에서 주로 기업 인수 합병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말로 주로 살았죠. 그죠? 그리고 회사에서 일본어 특별과외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여서 일본어 고급 과외도 시켜주고 공짜로. 그래가지고 그죠? 1년 딱 생활하고 사표 내고 왔는데 지금 이제 로스쿨 입문시험 7월 달에 다시 치겠대. 지금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진짜 로스쿨 가겠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기출문제집을 사가지고 지금 독서실 다니거든. 시내
시내에 그 일본어 학원 다니고 JLPT 1급도 있으면 로스쿨한테 도움이 되니까. 기출문제를 사가지고 언어 이해를 하루 딱 해보더니 집에 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나 언어 이해는 읽어보니까 아직도 감이 살아있어. 추린 논증만 좀 하면 되겠어. 감식한다니까. 지금 28대, 28. 1991년 2월생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생 간다니까, 이거? 어릴 때 책 읽기가. 단순히 학습지 해가지고 뭐 기말고사 3문제 더 맞추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도서관을 열심히 다녀야지. 제 말에 좀 설득이 있어요? 네. 이번 로스쿨 인문시험 치고 나서 내년에 부르면 또 내년에 성적표 가지고 내 이야기 줄게. 오해됐는지. 진짜로.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쭉 함께 자라온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다 이 파로나마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한번 해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제가 직접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수학 공부도 우리 애 시킨 그대로 지금 우리 연구소에 대하고 공부하는 애가 20명 있어요. 20명 안 되나? 15명도 있어. 초등 고학년, 중학생, 이래가지고. 직접 우리 아이 하는 그대로 시켜본다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자신감이 생겨? 그 내년엔 영어, 후내년엔 수학 강의해달라고. 가면 내년에 또 오고요. 안 가면 못 오고 이래요. 그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저는 나름 이 대구시 교육청에 제일 인기 있는 강사니까. 그 늦게 전화하면 시간 약속을 못해. 그래 취소한 학교 많아요. 진짜로. 이거는 이제 재작년에 와서 내가 소개했는데 도서관에서 빌려보라고요. 엄마들이 어린이 책에 대한 시각을 교정시켜주는 엄마들용 책 2권.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하고, 하나는 소설처럼 아이들의 책 읽기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한 우리 관념을 부숴주는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제 다른 강의들이 궁금하시면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 요 파일도 그대로 올라가 있고요. 엄마표 영어, 뭐 아이를 살리는 수학 공부 이런 강의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전부 우리 사회에 도움을 받았죠.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첫 번째 주인공 박정희잖아. 박정희와 유경수가 세운 정수장학회라고 있어요. 박정희의 정자와 유경수의 숫자를 따서 정수장학회를 세웠거든. 정수장학회에서 만든 직업훈련은 있어요. 정수직업훈련이라고. 제가 거기 나왔잖아요. 국비직업훈련은요. 제가 불우할 때, 중고등학교 못 다닐 때 서울에 정수직업훈련원이라고 국비직업훈련 들어가서 제가 거기서 기술을 배웠어요. 목공의 기술, 이웃기능사. 그래가지고 제가 가공장에서 가구 만들었잖아. 거기서 배운 기술로. 청소년 때. 이것도 우리 사회에 도움이죠. 검정고시라는 제도도 그렇죠. 제가 아이를 키울 때도 아까 어린이 서점을 만났다고 했죠. 또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대로 잠수내 아이들이 소문난 영어 공부법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대로 어릴 때 요즘 말로 DVD 많이 보여줘가지고 귀가 열렸어. 그래서 우리의 일본의 그 오릭스라는 큰 회사, 일본의 대기업인데 거기 다닐 때 그 회사에서 우리 애 보고 하는 말이 영어의 신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혹시 필요하면 내년에 한번 불러줘봐요. 예, 아니 이 아침 일찍 오셔서 너무 엄마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혹시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를 제가 소개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기 질문을 남겨주셔야 돼요. 뭐 혹시 너 물어볼 거 있어요? 너무 강의를 잘해서 없어요? 책이 편도가 좀 심한 편이에요. 어떤 책? 그러니까 그림 이쁜 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색감이 강한 책. 책을 제목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색감이 강한 책 같으면 주로 디즈니에서 나온 책이면 그건 아닌데 여러 가지 책을 보여주는데 책을 보여주는데 그림체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책을 좋아하는 편이고 그림체가 수채화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흐리게 나와 있는 책을 잘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건 할 수 없죠. 저도 그런데. 저도요, 아까 말했죠. 길버든의 그림책, 김영진이 쓴 그림책 내 마음에 안 들어. 애들이 좋아하니까 좋은 그림책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저도 좋아하는 그림책가 따로 있어요. 그 뭐, 아이들 취향이죠, 취향. 그리고, Y책을 많이 보는데. Y책 없애야 돼.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떤 교수님은 그것도 하나의 뭐 시기가 있기 때문에 뭘 보더라도 나더라고. 시기 없어요.
그게 습관이 되면 글줄책 못 읽어.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돼요. 아까 켰잖아요. 왜냐면 생각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습관이 되면 생각 안 하려고 하죠. 이제 귀찮아. 근데 그걸 읽고 그게 아니라 지식을 막 얘기를 하고. 그 지식을 얻는 건 참 기특한 일이지만 책 읽기의 본래 목표가 지식을 획득하는 것 말고 어릴 때는 책의 맛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가능한 다른 책을 읽도록 하는 게 좋죠. 그래서 Y책은 아까워하지 말고 없애는 게 좋아요. Y도 처음 나올 때는 괜찮았는데 학습만으로 나올 때 돈이 되니까 그 다음 나오는 모든 책에 Y라는 이름을 다 붙였어. 그래서 지금 Y라는 제목을 달고 수백 권이 나와 있어요. 홈쇼핑에서 심지어는 묶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죠. 가능하면 학습만화는 집에 안 두는 게 좋고요. 가족들이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많이 빌려서 읽어주면서 경험을 하게 해야 돼. 진짜 재밌는 책. 아, 이런 책도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 경험을 해야죠. 그거 안 하면 애들 만화책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책 읽기가 습관이 되려면 특단의 엄마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도서관을, 가족 아이디를 만들어서 달서 어린이 도서관을 매주 다니라니까? 4명 만들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수십 권을 빌릴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이거 해봐야 돼. 그래, 엄마도 읽어보고 해야 재미도 있고, 엄마들 어린 시절도 나름 상처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위로도 받고, 이런 경험이 생기면 책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